그들이 전쟁을 멈출 것이냐. 네. 아무리 트럼프하고 가까이 지낸다고 하더라도 그들이 과거의 영토를 되찾고자 하는 그 욕망, 예. 그걸 멈출 것이냐? 저는 안 멈춘다고 봐요. 트럼프 시대에 들어서는 이제 아예 뭐 미국이 전혀 관여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원칙을 분명히 하고 있는 거니까 당연히 이제 독재자들이 많아지겠죠. 유럽 기업들도 지금 우크라이나 전후 피해 복구 사업에 관심이 많거든요. 네. 유럽이 지금 경제가 너무 어렵다 보니까 뭔가 이 경제를 돌파할 수 있는 티핑 포인트가 필요한데 적지 않은 유럽의 리더십들이 우크라이나 전후 피해 복구 사업이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주식, 뭐 건설, 뭐 건자재, 뭐 이렇게 시멘트, 뭐 이렇게 해서 무조건 투자하기보다는 이렇게 돈의 흐름을 좀 생각해 본다면 네. 지정학적 변화와 실제 지정학적인 또 건설 현장에서 누가 그 수혜를 입을 것인지까지 그 그림을 같이 그려보신다면 실제 돈의 움직임이 어디로 전개될지를 더 명확하게 진단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경익난과 토론합시다. 오늘 지정학의 세계에 빠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좋아하시는 김정호 교수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지경학으로 네, 가죠. 지경학의 바다에 한번 빠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경학이라는 표현 써주셔서 너무 좋네요. 별 말씀을요. 저도 최근에 그 여러 그 국제기구 보고서를 보다가 지경학적 분절화라는 단어가 예. 굉장히 많이 강조되면서 네, 근래 처음 등장한 단어들이잖아요. 지오 이코노믹스죠. 그렇죠. 네. 지오 이코노믹스라는 이 표현. 예. 그래서 오늘 지오 이코노믹스라는 바다에 한번 네. 빠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특히- 바다가 중요하죠. 지오 이코노믹스에서. 그렇습니다. 네. 한번 빠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정우 교수님, 이 트럼프 2.0 시대 네, 전쟁의 종식, 네. 우리 전쟁의 종식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는지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간단히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종식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전쟁은 더 많아질 거라고 봅니다. 전쟁이 오히려 많아질 것이다. 예, 적어도 러우 전쟁. 미국은 끼고 싶어하지 않겠지만, 네. 하지만 러시아와 중국은 계속 영토 확장을 하려고 할 것이다. 거기에 복종하는 나라들, 거기에 뭐 머리를 숙이는 나라들과는 전쟁을 안 하겠지만 네. 버티고 중국과 러시아에 대드는 나라들하고는 전쟁이 될 수밖에 없다. 그거는 와. 그러면 특히 동유럽 예. 또 동아시아 이쪽에 미국이 만약에 빠진다면 그럼 중국이 가만히 있겠냐는 거예요. 중국이 영토 욕심이 당연히 있죠. 그거는 예, 왜냐하면 과거에 자기들이 중화 아닙니까? 그 중화를 다시 복원하고 싶고 지난 100년 동안의 치욕의 100년이잖아요. 그들에게는 네. 그 치욕의 100년을 이제 다 털어버리고 아시아의 유일한 지배자가 되고 싶어 하는 거죠. 네. 그건 너무나 분명하고 그거는 단순히 시진핑뿐만이 아니고 공산당 자체가 그러하고 중국 인민들 자체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만약에 물러난다면 네. 물러날지 안 할지는 그건 두고 봐야 하지만 미국이 이 동아시아 서태평양에서 손을 뗀다. 그러면 그다음은 너무나 뻔한 거예요. 그럼 중국 세상이 되는 겁니다. 거기에 그냥 복종하고 예 알겠습니다. 중국의 조공 드리고 고개 숙이고 옛날처럼 하겠습니다 하면 뭐 속국처럼 되는 거지만 그렇지 않고 내가 왜 너한테 가서 숙여야 돼라고 하는 나라 그게 대한민국이든 타이완이든 일본이든 필리핀이든 전쟁일 수밖에 없죠. 그건. 네. 그건 동유럽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겠죠. 예, 폴란드 뭐 그 발트 3국들 또 루마니아, 불가리아 이 나라들이 푸틴한테 가서 고개를 숙일까? 숙이지 않으면 전쟁이에요. 그러면요. 네. 자,
갑자기 의미심장해집니다. 자, 그러면 네. 여쭤볼게요. 네. 어쨌든 트럼프는 네. 지금의 일종의 어쨌든 현재 가장 관심 있는 전쟁은 러우 전쟁 아니겠습니까? 예. 현재 관심은 네. 뭐 중동 전쟁도 있지만 러우 전쟁으로 잠깐 집중을 해봤을 때 네. 트럼프는 유세 현장에서 물론 24시간 내 전쟁을 멈추겠다. 빠지고 싶어 하는 거죠. 예, 내가 네. 당선이 되면 네. 내가 어쨌든 그 표현은 내가 집권을 시작하면 네. 25년 1월에 집권을 시작할 때 24시간 내 전쟁을 멈추겠다라고 네. 표현한 건데 이건 그냥 유세를 위한 발언에 불과한 겁니까? 어떻게 저는 생각하십니까? 할 거라고 봐요. 전쟁을 멈출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네. 트럼프는 전쟁을 멈출 수 없어요. 전쟁을 멈출 수 없다. 지원을 멈출 수 있죠. 지원을 멈춘다. 예,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멈출 수 있지. 네. 그 전쟁은 네. 젤렌스키가 하는 거예요. 네. 젤렌스키가 멈추지 않으면 안 멈춰지는 거예요. 그 전쟁은 당연하잖아요. 그렇죠. 전쟁의 당사자가 바로 우크라이나 국민들인데, 예. 근데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과연 지금 빼앗긴 그 영토를 그대로 내준 상태에서 네. 전쟁을 멈추고 싶어 할까? 음. 저는 아닐 거라고 봐요. 네. 뭐 그건 뭐 확실하게 예측을 할 수는 없지만 이 사람들이 지금까지 싸워온 이유가 뭐냐? 그러니까 아이덴티티가 바뀐 겁니다. 우크라이나 사람들의 아이덴티티가 바꾼 거예요. 옛날에는 러시아 국민이었잖아요, 이 사람들이. 네. 그리고 러시아 연방이 해체되는 것에 대해서 그 여론조사 해놓은 걸 보면 과거에는 83%인가가 러시아 연방 해체에 반대를 했어요.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네. 그런데 이 전쟁을 치르면서 그러니까 푸틴의 침략을 당하고 거기에 저항을 하면서 그들의 아이덴티티가 생긴 거예요. 우크라이나 사람이라고 하는 아이덴티티. 마치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1950년에 북한 침략 그러니까 소련을 등에 업은 북한이 침략을 당하면서 남한 사람들의 아이덴티티가 생겨났잖아요. 그 이전까지는 누군지 몰랐어요, 우리가. 이게 일본 사람인 건지 뭐 이게 그 스탈린의 그 소련의 위성 국가인 건지 아니면 미국의 뭔지 완전히 모르는 상태에 있었던 국민들이 매우 혼란했고 그런데 전쟁을 거치면서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거구나.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정체성은 뭐구나라고 하는 거를 그때 확실하게 정립을 하게 된 거거든요. 그러면서 반공 국가가 되는 거죠. 우크라이나는 지금 반 러시아 국가가 된 겁니다. 그 이전까지는 아니었어요. 이 전쟁 이전까지는. 네. 그런데 과연 그 국민들이 포기를 할까? 그 아이덴티티를 자기들은 이제 서유럽 국가가 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EU 회원국이 되고 싶은 거고 그렇죠. 그래서 독일이나 프랑스나 이탈리아나 이런 사람들처럼 살고 싶어진 겁니다. 이 사람들이. 그런데 여기서 멈추게 되면 그건 보나마나 러시아의 위성 국가처럼 될 수밖에 없어요. 네. 우크라이나는. 그렇게 되겠죠. 그런 삶을 그들이 원할까? 음. 그래 원하지 않을 거라는 게 첫 번째 이유이고요. 네. 그러니까 그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전쟁을 멈추지 않을 거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 그건 못지않게 중요한 이유는 네. 동유럽 국가들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계속 지원할 것이다. 네, 특히 네. 폴란드가. 네. 왜냐하면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위성 국가처럼 되고 나면 그 다음은 폴란드예요. 그렇죠. 푸틴이 멈추지 않을 거라고 하는 건 너무나 분명한 겁니다. 네. 왜냐? 푸틴의 인기의 최고의 비결은 러시아에서 그 지지율이 뭐 80% 거의 90% 육박하고 그러잖아요. 네. 전쟁이에요. 과거에 소련의 영광 또 그 피에트로 대제 때의 그 광대한 러시아의 영토 그것을 다시 회복하는 거 그리고 소위 유라시아 대륙의 중심 세력이 되는 거 이게 러시아 국민들의 로망입니다. 마치 중국 인민들의 로망 그들의 꿈이 중화를 다시 부활시키는 것이듯이 러시아 사람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푸틴의 인기가 떨어졌다가 경제가 안 좋아져서 푸틴의 인기가 떨어졌는데 전쟁을 벌리면 인기가 쫙 올라가요. 그러니까 러시아는 전쟁을 멈출 수 없는 나라예요. 제가 보기에는. 좋습니다. 예. 그러면 제가 네. 교수님 말씀 너무 그동안 많은 사람들이 네. 트럼프 당선 네. 그럼 전쟁 끝나겠지. 마치 기정사실화 해버리고 그걸 전제로 깔고 시나리오를 그림을 그려왔던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러면- 트럼프는 분명히 전쟁을 끝내고 싶어 하고 그렇죠. 그래서 지원을 멈추는 건 분명할 거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압박을 가하고. 네. 하지만 전쟁은 안 끝날 수 있다. 트럼프의 압박을 받았다고 해서 전쟁을 끝낸다? 음.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또 동유럽의 그 많은 나라들이 러시아한테 굴복한다? 저는 안 그럴 거라고 봐요. 좋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서 네. 그렇게 전제를 깔고 많은 분들이 이제 생각을 해 오셨기 때문에 어쩌면 의아해할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제가 좀 반문이라는 관점에서 예. 반문을 한번 조심스럽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제가 지정학적으로 뭐 전문성은 없지만 이렇게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가 지원을 끊으면, 그러니까 미국의 지원이 끝나면, 네. 물론 폴란드나 몇몇 국가들, 어쩌면 소위 우크라이나가 러시아한테 이렇게 지면, 전쟁에서 지면 그밖에 나머지 좀 위험한 여타 러시아 인근에 있는 나라들이 불안하겠죠, 당연히. 불안하죠. 나토 전체가 사실 그래서 불안해지는 나토가 겁니다. 불안해지니까 네. 추가적인 지원을 해서라도 예. 전쟁을 계속 할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네. 근데 또 다른 국면에서 생각해 보면 트럼프가 전쟁을 추가적인 지원을 안 하고 네. 또 미국이 기본적으로 전쟁을 멈추고자 하는 그 글로벌 정세의 움직임을 이끌어 간다면 네.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나라도 네. 미국이 그런 식으로 움직이는데 네. 우리가 파병해야 돼 하는 여론을 또 이끌잖아요. 우리 정치권도 마치 그런 것처럼 파병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라는 식으로 네. 네. 논리를 다시 이끌잖아요. 네. 마치 그런 것처럼 그게 맞다 틀리다를 제가 주장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시점에 파병하는 것이 맞느냐 하는 그런 논의를 하는 것처럼 네. 유러피언 주요국들이 혹은 서방에 있는 혹은 뭐 민주 진영에 있는 여러 그 동안에 있는 국가들이 네. 미국이 그렇게 돌아섰는데 계속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것은 미국과 맞서는 행위다라고 그럴 수 있죠. 생각하고 네. 지원을 우리도 멈추자 하는 움직임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것이 한 가지고요. 걱정이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네. 그러니까 지정학적으로 봤을 때 다른 나라들도, 그러니까 기존 민주 진영의 국가들도 예. 미국이 예, 알겠습니다. 전쟁 멈추고자 하는데 우리가 계속 지원하면 미국과 대립구도를 갖는 거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고, 예. 한 가지 그러니까 지원 안 해야 된다라는 네. 생각을 할 수도 있고, 두 번째는 미국이 어쨌든 전쟁 멈추고 러시아하고 친교 관계를 가져가고자 하는데, 네. 근데 상대 국가한테 전쟁 지원을 해주는 행위는 그러면은 오히려 위험한 행위다. 아예 전쟁에 추가적인 지원을 안 해서 네. 내가 굳이 이런 불안한 정세에 내가 참전하지 않는 게 낫겠다. 더군다나 주한미군 철수다, 뭐 세계의 경찰적 지위를 안 하겠다, 국방비 스스로 늘려서 자기 자체적으로 국방력 갖춰라라는 네. 기조로 미국이 가져가는 상황 속에서 내가 계속 우크라이나 전쟁 지원을 해야 되느냐 하는 기조로 가지 않을까. 그래서 미국도 지원을 안 하지만 다른 여타 국가들도 추가적인 지원을 조심스럽게 뺄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트럼프는 그런 그림을 그리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해왔거든요. 이 부분은 혹시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나라들은 대부분 다 나토 국가들이죠. 네, 예, 미국과 서유럽, 그러니까 미국과 유럽의 나토 국가들인 거죠. 그렇죠.
뭐 일본, 우리나라는 지원 거의 없는 거고 네. 어차피 앞으로도 저는 안 할 거라고 봐요. 우리나라는. 네. 우리나라는 이제 대만이나 필리핀 여기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이제 한국이 골치 아파지는 거라고 생각하고 우크라이나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다. 우리는 뭐 빠지고 싶은 거고 기본적으로. 그리고 미국이 바이든 행정부 때는 미국이 그 155mm 포탄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거를 한국한테 좀 주라고 계속 압박을 가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살상 무기는 줄 수 없다고 그건 원칙이 분명했기 때문에 미국한테 팔았죠. 미국한테 155mm 포탄을 팔고 대여해주고 이런 방식이었죠. 그래서 우리는 직접적으로 우크라이나한테 살상 무기를 지원해 준 적이 없습니다. 네. 앞으로도 저는 없을 거라고 봐요. 네. 네. 근데 이제 유럽의 나토 국가들은 쉽게 멈출 수 없다고 저는 보는 게 나토의 그 회원국들의 원칙이 있잖아요. 네. 한 회원국이라도 침략을 당하면 모든 회원국에 대한 침략으로 간주한다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네. 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는 나토 회원국이 아니에요. 네. 근데 만약에 나토 회원국인 폴란드가 침략을 당한다고 생각을 하면 네. 이건 나토 전체에 대한 침략인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뭐 비겁하게 빠질 수도 있겠지만 회원국 중에서 예를 들어 스페인 같은 나라는 저는 네. 뭐 빠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만은 독일이나 프랑스나 예. 또 스웨덴, 핀란드 이런 나라들은 빠질 수 없을 거예요. 그 전쟁에서. 네. 어떻게든 우크라이나가 막아줘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네. 폴란드까지 전쟁이 넘어오면 이건 진짜 유럽 전체의 전쟁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미국이 끼건 빠지건 그런 문제가 아닌 겁니다. 물론 트럼프는 계속 압박을 가하겠죠. 너 그러면 미국 나토에서 빠질 거야. 뭐 이런 식의 압박을 가하겠지만 어쩌면 그 사람 그 나머지 나토 회원국들은 그럼 빠질라면 빠지든지 이렇게 갈 수 있다고 봐요. 저는. 좋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 사활이 걸린 문제거든요. 네. 제가 이 분야에 전문성이 없는 사람으로서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그냥 상식적으로 예, 생각하는 예, 거죠. 제가 감히 이렇게 반문을 드려 죄송합니다만 네. 계속 또 반문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그럼요. 죄송합니다. 네. 근데 감히 예. 조심스럽게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미국이 뭐 너무나 잘 아시지만 네. 세계 방위 산업에서 시장 점유율이 정말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60% 70%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세계 방위 산업에서 주로 항공이죠. 그렇죠. 주로 항공이지만 예. 일단 세계 방위 산업에서의 시장 점유율도 그러하고 네. 뭐 국방력이라는 관점에서도 뭐 그렇게 비례한다고 생각해 보면 네. 미국의 국방력은 뭐 그렇게 어마어마하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해본다면 네. 미국의 지원이 빠진다면 네. 나토의 나머지 회원국들이 여전히 우크라이나를 지원해 준다라고 가정했을 때 네. 그랬을 때 우크라이나가 아무리 나는 러시아에 이렇게 승복하고 싶지 않아 하고서 여전히 싸우고 싶다고 하더라도 네. 정말 전쟁을 지속할 수 있을까라는 여전한 의문은 좀 남습니다. 그러니까 싸울 만한 힘이 될까? 미국이 빠졌을 때도. 저는 푸틴을 생각해 보면 네. 된다고 보는데요. 네. 러시아하고 푸틴 그들이 전쟁을 멈출 것이냐. 네. 아무리 트럼프하고 가까이 지낸다고 하더라도 그들이 과거의 영토를 되찾고자 하는 그 욕망 예. 그걸 멈출 것이냐. 저는 안 멈춘다고 봐요. 그거는 멈추지 않는다. 그건 트럼프와 무관한 일이라고 봐요. 그렇군요. 예. 그러면 그걸 누구나 그 대부분 그거는 인정하지 않아요? 푸틴이 멈추지 않을 거라고 하는 거는. 네, 푸틴은 멈추지 않을 것이다. 예. 그래서 일단 멈출 것이라는 시나리오를 제가 그러면 한번 말씀드려 보면 예. 푸틴이 원하는 걸 트럼프는 들어준다는 거죠. 오히려 푸틴이 원하는 건 우크라이나 영토인 거고 우크라이나의 우크라이나 영토뿐만이 아니고 예. 과거의 동유럽, 그렇죠. 예. 과거에 다 그 영토였잖아요. 예. 자기들 위성 국가였고 예. 그걸 원하는 거죠. 예. 근데 일단 우크라이나 전쟁만 놓고 본다면 네.
우크라이나 영토의 상당한 부분을 네. 원하는 것이고 네. 그러면 트럼프 입장에서는 젤렌스키하고 합의를 보는 거죠. 이만큼 땅 러시아 줘라 하고 전쟁을 멈추는 테이블에서의 합의를 하고 러시아가 흡족하게 푸틴이 흡족하게 그렇게 마음에 들게 마무리하고 러시아하고 미국은 굉장히 사이좋게 네. 그렇게 전쟁이 종식되는 것으로 시나리오를 그리면서 오히려 이런 그림으로 중국을 고립시키는 미국의 큰 그림은 네. 그렇게 일단은 그림을 그렸었는데 근데 트럼프가 정말 전쟁을 끝낼 수 없다. 이렇게 되면 정말 전쟁이 멈추지 않고 더 많아진다. 와 이러면 세계대전 올 수 있다. 미국이 정말 관여하지 않고 그런다면 이거 되게 더 불안해지네요. 불안하죠. 네. 그러니까 지난 30년 또는 길게 보면 2차 대전 이후부터 세계가 사실 인류 역사상 최고의 평화로운 시대를 살아왔던 것이죠. 네. 지난 30년은 뭐 완벽한 평화였다고 봐도 되는 거고 네. 호모사피엔스가 그렇게 살아본 적이 없어요. 늘 전쟁이 벌어지고 늘 죽이고 남의 나라 노예 삼고 정복하고 이러는 게 기본적으로 인간의 모습이었죠. 근데 미국이 경찰 역할을 하면서 미국이 그냥 단순한 경찰 역할이 아니고 산타클로스도 겸한 맞아요. 경찰 역할을 하면서 세계가 평화로웠던 겁니다. 근데 이제 그걸 물러나는 거잖아요. 미국이 더 이상 그걸 안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냥 강대국이 되겠다는 거잖아요. 네. 네. 다른 강대국처럼 미국도 강대국이 되겠다라고 선언을 한 것이고 그러면 인류의 본 모습으로 저는 돌아가는 거라고 봐요. 그게. 그 인류의 본래 모습은 뭐냐? 강한 나라가 약한 나라를 정복하고 덤비면 깔아뭉개고 뭐 복종하면 그래 봐줄게 하고 이러는 게 인간의 본래 모습인 거죠. 약간 문맹사적으로. 예. 예. 뭐 수만 년 역사가 그렇잖아요. 네네. 예. 그래 왔던 거죠. 늘 거기로 지금 복귀하고 있는 과정인 거죠. 하나도 이상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네요. 예. 그럼- 하나도 뭐 원래 모습으로 돌아가는 거니까. 어쩌면 전쟁이 없었던 2021년까지의 모습이 이상했었던 거네요. 그렇죠. 오히려. 그게 그러니까 사실은 인간답지 않은 모습이었던 거예요. 동물답지 않은 모습이었던 거죠. 네. 예. 그거는 인간이 매우 철학적이 된 겁니다. 그 기간 동안에 네. 매우 뭐라 그러나 종교도 뭐 그러니까 개신교, 프로테스탄티즘 네. 뭐 그런 것에 의한 세계 뭐 그런 게 됐던 거예요. 잠시 동안. 예. 근데 이제는 이제 본래 모습으로 복귀하고 있는 거다. 저는 그렇게 보여요. 와, 참 그러면요. 제가 이런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예. 이거는 아까 살짝 그런 말씀을 거론하셨었는데 네. 이거는 이제 누구도 입증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수치적으로는. 근데 한번 그럼요. 예, 그럼요. 입증할 수는 없지만 예, 그냥 상상과 예, 상상과 뭐 추론을 예, 한번 예. 해보는 건데 저도 예. 이 부분 너무 잘 몰라가지고 교수님께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희 구독자분이 그런 질문을 남긴 적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제가 답변을 못해서 제가 뭐 통계로 확인할 수도 없고 예.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뭐 지원을 하고는 있지만 네. 살상 무기를 지원한 적은 없잖아요. 예. 근데 예를 들면 뭐 지금도 폴란드에 방위산업청과 계약이 되어 있어서 네. 군수 장비 수출하고 있고 예. 수출 계약 장기 계약도 했고 또 미국과도 뭐 여러 가지 계약을 하고 있고 뭐 지금 우리 K 방산 수출 굉장히 상당한 기회를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마치 우리나라가 중국으로 뭐 반도체를 수출하고 수출된 부품이 완제품이 돼서 미국으로 가는 것처럼 네. 마치 우회 수출이라는 것이 있는 것처럼
우리나라의 살상 무기나 어떤 무기가 다른 나라를 경유해서 네. 우크라이나로 가는 네. 그런 것도 있는지 지금까지는 없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없는 것다. 다만 미국으로 간 155mm 포탄 예. 그게 미국의 병기창을 채우고 미국이 갖고 있는 거를 우크라이나에다 주고 네. 하는 이런 건 있는 거죠. 그렇죠. 또 폴란드의 경우도 폴란드가 원래 갖고 있던 재래식 그 소련제 무기들 그거를 우크라이나에다가 다 주고 자기들 그 창고에는 지금 한국산 무기로 채우고 예, 예. 이러는 거는 있는 거죠. 간접적으로 지금 그렇게 되고 그렇죠. 있는데 폴란드도 우크라이나가 그 한국산 무기 좀 달라고 했는데 안 준대요. 네. 네. 아직은 안 주고 아직은 있죠. 안 주는 거예요. 아직은 안 주고 있는데 만약에 정말 우크라이나가 질 상황이 되고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계속 싸우려고 하고 그런 상황에서 계속 달라 그러면 폴란드가 줄지도 모르죠. 근데 그렇습니다. 그것이 한국하고 폴란드 간의 계약 사항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렇군요. 네. 예. 그러니까 다른 자국의 전쟁 용도로는 쓸 수 있으나 네. 뭐 그밖에 다른 나라에 제공하는 것은 허용된다 여부에 대해서는 그거는 뭐 계약 사항에 들어 있는지 안 예. 들어 있는지 그것까지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확인된 바가 없으니까 예. 그건 알 수 없으나 뭐 충분히 그런 시나리오도 가정할 수는 있겠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예. 참 이 전쟁이 2022년부터 발생이 됐고 그 전쟁이 가져온 이 경제적 영향이 엄청나게 컸기 때문에 네. 역시 2025년 뭐 트럼프는 전쟁을 끝내놓겠다라고 뭐 자부하다시피 했는데 그것이 또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또 그림을 그려보니까 다시 좀 불안해지기도 하고 저는 그렇습니다. 전쟁이 네. 소강 상태에 들어갈 수는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소강 상태. 예. 하지만 이 긴 전쟁의 흐름이라고 하는 거, 전쟁이 늘어나는 추세, 이걸 막을 수는 없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전쟁뿐만이 아니고 또 다른 거대한 추세는 독재 국가, 독재자들이 늘어나는 거죠. 음. 민주주의가 퇴조하는 거. 네. 이거 역시 거대한 추세라고 저는 봐요. 왜냐하면 네. 미국이 좀 이상한 강대국이었던 게 그 산타클로스 역할을 한 거예요. 네. 그래서 다른 나라의 그 소위 보편적 인권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네. 독재자가 나타나면 그걸 벌을 했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경제 제재도 가하고 뭐 그런 거예요. 네. 아니 남의 나라가 독재를 하든 말든 예. 뭐 사람을 죽이든 말든 그게 어떻게 보면 주권 사항이죠.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는 아니 남의 나라가 독재를 하든지 말든지 인권 침해를 하든지 말든지 네가 무슨 상관이야? 예. 중국은 관여하지 않겠어라고 분명히 원칙을 밝히고 있거든요. 네. 근데 미국은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맞아요. 남의 나라가 독재하는 데 가가지고 야 하지 마 그러고 그러니까 다 미국 눈치를 볼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렇죠. 중남미니 아프리카니 뭐 저 이 아시아 뭐 다 마찬가지인 거죠. 예. 그런데 이제 그거 안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네. 다 그러면 이제 이제 안 하겠다. 독재자들이 독재를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신나는 거죠.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신난 거예요. 그렇겠네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민주적으로 선출이 됐을지 모르겠지만 네. 그들은 독재자로 변해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렇겠네요. 예. 그리고 누구도 거기에 대해서 관여하지 않는다 이제. 그렇겠네요. 네. 독재 국가들이 세계를 좀 지배하는 네. 또 그래서 민주주의가 좀 쇠퇴하는. 예, 그게 분명한 흐름으로 나타난 게 2009년, 10년 그때부터 이제 본격화되거든요. 네. 전 세계적으로 보면 굉장히 그런 추세들이 강하게 나타납니다. 그 프리덤 하우스라고 하는 그 저 인권 단체 있잖아요. 거기에서 나오는 그 지표를 보면 그 2009년 그 무렵부터 급격하게 이 세계 인권 상황이 나빠지는데 그때가 언제냐면 그 글로벌 금융 위기 나고 그러면서 미국의 힘이 본격적으로 퇴조하기 시작하고 중국의 목소리가 높아지기 시작한 때입니다. 그때가. 네. 네. 미국 너 때문에 세계가 엉망진창이 됐잖아. 이제 그래서 그 유엔이라든가 이런 데서 미국의 발언권도 약해지고 뭐 이제 그런 이제 추세가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세계의 독재의 추세가 강해지는 거죠. 네. 근데 지금 트럼프 시대에 들어서는 이제 아예 뭐 미국이 전혀 관여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원칙을 분명히 하고 있는 거니까 그럼 당연히 이제 독재자들이 많아지겠죠. 그렇겠네요. 네. 그러면 기본적으로 그동안 교수님께서 저희 채널에 출연해 주셔서 말씀해 주셨던 네. 트럼프가 오히려 좋아하는 네. 세계 각국가 니네들이 스스로 네. 방위비 더 올려라. 네. 그리고 우리 미국 군수 장비 더 많이 보강해라. 더 많이 사와라. 네. 사다 써라. 네. 이런 구조를 또 원하는 거네요. 기본적으로는. 원하는 거죠. 예, 원하는 거고. 예. 그래서 그 산타클로스 역할을 하지 않겠다. 그러니까요. 미군을 너희들이 주둔하기 원하면 일종의 용병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죠. 돈 더 내라. 돈 더 내. 미국하고 합동 군사 훈련 하고 싶어? 그러면 너희들이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 다 내. 그렇죠. 안 그러면 합동 군사 훈련도 안 하겠어. 이렇게 나갈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이미 그렇게 했었고 일기 때. 맞아요. 예. 근데 이제 우리로서 굉장히 걱정되는 부분은 그게 도대체 그 Make America Great Again이라고 하는 그 마가라고 하는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겠다라고 하는 것이 뭐가 위대한 것이지? 그 개념이 아주 헷갈리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그 트럼프 행정부 그러니까 트럼프 진영 내에서도 생각이 엇갈리는 부분이죠. 특히 이 중국을 대하는 태도에 있어서는 굉장히 다른 것이 있어요. 예를 들어 지금 마르코 루비오라고 하는 사람 또 마이크 월츠라고 하는 그러니까 미국의 국무장관 내정자 네. 또 그 백악관 안보수석으로 예. 내정된 이 사람들이 이제 제일 중요할 거 아닙니까? 네. 이 사람들하고 이 사람들이 지금까지 견지해 왔던 태도와 트럼프가 대만이라든가 중국에 대해서 말하는 것과 상당한 차이가 있어요. 둘 다 중국을 때리겠다라고 하는 거는 맞는데 네. 특히 동아시아라든가 위구르족이라든가 이들을 놓고 하는 말은 굉장히 다른 거예요. 네. 그러니까 트럼프가 하는 말은 예를 들어서 TSMC 너희들이 미국 반도체 산업 다 뺏어갔잖아. 다 훔쳐갔잖아. 네. 그리고 방위비 미국이 보호해주고 싶으면 10% GDP 10% 내. 이러잖아요. 예. 그리고 돈 안 내면 나 빼겠어. 이런 뉘앙스도 굉장히 강하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그 마르코 루비오라든가 마이크 월츠라든가 그러니까 실제로 트럼프가 선택한 자기의 스텝들 네. 이 사람들은 얘기가 다른 거예요. 이 사람들은 대만 같으면 지금보다 훨씬 더 군비를 철저하게 해야 된다. 그래서 중국이 여기 못 나오게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입장인 거예요. 이 사람들은. 예. 그럼 어떻게 보면 트럼프하고는 입장이 상당히 달라요. 다르네요. 네. 근데 제가 걱정스러운 부분은 네. 만약에 정말 이 미국 국무장관 그러니까 국무장관 내정자 또 안보수석 내정자 이 사람들이 만약에 트럼프를 설득을 해서 그러니까 거의 중국하고 동아시아에서 전쟁을 할 정도로 대립을 하게 된다면 그때 한국을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을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미국이 만약에 그게 미국이 입장이 된다면 예. 그러면 분명히 일본이라든가 한국에 대해서도 뭔가 역할을 하기를 요구할 거라는 거예요. 지금처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을 거라는 거죠. 예. 네. 예. 동아시아에서 역할을 해라 너희도. 네. 그 역할은 그건 뭘까? 저는 그 역할은 우리의 육군일 거라고 봅니다. 아이고. 왜냐하면 일본도 대만에 문제가 생겼을 때 일본은 개입하겠다고 선언했잖아요. 예. 네. 그럼 당연히 미국은 할 거고. 네. 그럼 그때 그들이 할 수 있는 거는 육군이 아니에요. 어쩌면 뭐 육군이 나중에 개입할지도 모르겠지만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거든요. 그거는 미국 네. 본토에서 와야 되는 거니까. 근데 그들이 갖고 있는 거는 항공모함, 비행기인 네. 거죠. 예.
그건 일본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네. 네. 그들은 뭐 기본적으로 육군이 없잖아요. 그 자위대이기 때문에. 네. 그러면 육군은 분명히 필요하다. 예. 왜냐하면 중국이 엄청난 육군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예. 육군을 갖고 있는 동맹국이 어디냐? 아이고. 뭐 한국이죠. 예. 우리는 거대한 육군을 갖고 있잖아요. 네. 미국이 정말 전쟁이 벌어지고 그 전쟁에 미국이 개입을 한다면 저는 과거와 달리 한국에게 거기에 참전하기를 요구할 거라고 봐요. 대만 전쟁이. 예. 아, 무섭네요. 그건 남중국해 전쟁도 마찬가지일 거고 분명히 뭔가를 하라고 요구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라면. 지금 너무 섬뜩해서 그런데 그 대만 전쟁이 만약에 그러니까 네. 말씀하셨던 그 계속 이어지는 그 기조가 네. 어쨌든 트럼프 시대에는 전쟁이 좀 더 많아질 개연성이 높고 네. 특히 독재자들이 막 이렇게 세계를 막 판치듯이 지배해 나가는 과정에서 네. 대만을 놓고 특히 이렇게 막 싸움이 좀 일어날 가능성이 높은데 네. 특히 말씀하셨던 것처럼 한국에게 뭔가를 요구할 텐데 한국에게는 뭐 일본은 항공모함이 있고 한국은 육군이 있으니까 네. 근데 이제 대만이 소위 섬나라니까 네. 그러면 그냥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육군을 우리 배 타고 이동하는 거겠죠? 그래야 되는 거죠. 군함 타고 상륙. 상륙 작전하는 거겠죠? 예. 이거 굉장히 무서운 일인데요. 그런데 제가 해군 그런데 출신이라 예. 그런데 이게 큰 그림을 놓고 보면 네네. 안 그럴 수가 없는 안 그럴 거예요. 수가 없는 거죠. 예. 왜냐하면 중국이 이 예. 독재자라고 아까 말씀하신 독재자인 이 중국이 또 특히나 북한이 네. 대만에 육군을 보내면 네. 또 우리 한국군을 보내면 이거 무서운 일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만약에 네, 미국이 대만을 포기한다면 네, 그러면 얘기가 달라지겠죠. 네, 포기한다면 그러니까 대만을 포기한다면 그거는 서태평양을 내주는 거예요. 네, 네, 그러면 사실은 그 다음부터는 완전히 저는 그림이 달라질 거라고 봐요. 그 다음부터는 우리 대한민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일본은 어떤지 모르겠네. 대한민국도 그렇고 필리핀, 베트남 뭐 이쪽 다 이거 중국 쪽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겠죠. 중국한테 어떻게 덤벼요? 미국이 떠나버리고 나면 중국한테 덤빌 수가 없잖아요. 압도적인 군사력인데 중국이. 예. 그래서 대만을 그냥 버린다 미국이. 그러면 이 동아시아의 판도는 완전히 달라진다. 동아시아가 더 중국 것이 된다고 저는 봐요.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되기를 원치 않고 대만을 미국이 지키고자 한다면 그러면 한국도 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 다음에는 미국 편으로. 그럴 가능성이 있네요. 그러면 이 전혀 반대의 시나리오를 한번 네.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물론 이제 교수님하고 조금 저는 다른 시나리오를 갖고 있는데 네. 트럼프가 그리고 있는 마가는 네. 어쨌든 미국 내의 첨단 산업을 밸류체인을 그냥 다 끌어오겠다라는 예. 것이라고 생각하고 경제적인 그렇죠. 것만 예. 있는 예, 거죠. 예. 그러면 그 첨단 산업 안에는 당연히 반도체가 있는 것이고 네. 그 반도체를 이제 지금은 거의 설계만 하고 있는데 네. 소재나 장비나 생산마저 다 미국 내에서 하겠다라는 그 큰 그림을 그리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 특히 그 제조는 대만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네. TSMC가 아니라 TSMC에 있는 기술 인력들을 다 데려오고 네. 공장을 미국에 공장을 두고 기술 인력들을 TSMC로부터 다 데려온 다음에 네. 오히려 대만 땅은 내주는 방식인 거죠. 예. 대만 땅은 그냥 중국한테 주는 거고 전쟁을 일으키기보다 기술 인력들을 데려오는 방식. 네. 그게 트럼프가 그리고 있는 마가가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을 해왔거든요. 예. 그럴 경우라고 한다 해도 항공모함은 대만 앞바다에 갈 수는 있다고는 생각합니다만
군사적으로 충돌까지는 아닐 수 있겠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김 교수님 말씀은 트럼프에게 네, 대만의 가치라고 하는 것은 반도체 제조 능력 네, 그것만이라고 보시는 거죠. 그렇죠. 저는 그거보다 더 있다고 그 봐요. 이상이다. 그러니까 대만섬 자체가 예, 중국에게 태평양으로의 진출 기지가 되는 거고 네, 여기에 중국의 해군 기지 항공모함 같은 것들이 여기에 자리를 잡게 되면 네, 그러면 서태평양은 중국게 된다라고 저는 보여요. 네, 예. 그렇게 되면 그러면 필리핀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이 동남아시아 쪽의 모든 나라들이 미국으로부터 다 차단이 되는 거고 그럼 중국 땅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은 중국은 중화를 다시 복원하게 되는 거죠. 그야말로. 예. 야, 그러면 정말 중국은 중국 입장에서 이 대만을 흡수하고 싶을 것이고, 네. 그죠? 미국은 그것을 반대하기 위해서라도 대만을 당연히 뺏고 싶을 것이고, 근데 그건 모르겠어요. 예,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가 네, 지금까지 발언 내용들을 보면 네. 발언 내용만 가지고 보면 마치 대만을 버릴 수도 있겠다. 그냥 돈을 기준으로만 계속 발언을 해왔단 말이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 국무장관 내정자 또 백악관 안보수석 내정자 그들의 지금까지의 발언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면 그건 아닌 거예요. 그들이 생각하는 Make America Great Again이라고 하는 것은 중국을 철저히 차단하고 중국을 주저앉히는 거죠. 근데 대만을 내주게 되면 중국은 일어나죠. 네, 예. 네. 이게 군사지정학자들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면, 네. 뭐 이제 군사 작전상 네. 그 여러 시나리오들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예. 군사 작전이라는 것은. 근데 극단적인 시나리오 안에는 어쨌든 기술 인력들을 다 데려오고 그리고 TSMC를 폭파시키고 네. 빠지는 것까지도 가정을 한다고 이렇게 들었거든요. 실제로 네, TSMC가 갖고 있는 그 EUV 장비, 극자외선 장비들이 네, 이미 그와 비슷한 장치가 돼 있다고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 유사시에 장비를 못 쓰게 마비시킬 수 있는 단추가 다 있대요. 그러니까요. 예. 그 ASML에서 네. 네덜란드에서 네, 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시설은 못 쓰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중국이 네, ASML의 TSMC의 그 최신 설비들은 쓸 수 없다 어차피. 네. 그런데 미국이 TSMC 인력을 얼마나 가지고 갈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거는 사실은 확신할 수 없는 거죠. 그렇죠. 예, 그거는 강제로 뭐 압송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네, 가려고 마음을 먹어야 가는 건데 대만 사람들이 네, 얼마나 자발적으로 갈까에 대해서 상당히 의문이고 그리고 그 모리스 창이 계속 이야기를 했듯이 미국에서는 대만처럼 반도체 공장 파운드리를 운영할 수 없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TSMC 대만 공장에서는 그 공장을 24시간 가동하잖아요. 네, 3교대 24시간 가동을 합니다. 네. 미국에서 어림도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에 이미 그 공장을 만들고 있지만 그리고 그 거기에서 거기에서 일할 네, 미국 노동자들을 뽑아서 대만에 불러와서 연수를 시키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네. 문화가 너무 달라서 뭐 그 사람들은 시간 되면 나가서 놀아야 되고 집에 가야 되고 이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네. TSMC 대만에서와 같은 경쟁력이 나오질 않는데요. 우리나라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삼성 파운드리도 TSMC처럼 할 수가 없어요. 네. 아, 정말
그러네요. 그런 부분도 우리는 고려를 해야 되겠다. 정말 예. 이 트럼프 2.0 시대에 벌어질 이 지정학적 변화, 네. 정말 여러 가지 시나리오들이 좀 전개되겠다. 이런 저는 생각을 좀 우리나라 해봅니다. 그러니까 한국인들이 거기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이제 생각을 해야 된다. 네, 그러니까 동아시아에서 우리가 미국의 동맹이면 네, 미국 동맹으로서 우리가 어떤 의무를 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그렇죠. 거예요. 그렇죠. 지금까지는 누리기만 했잖아요. 네, 미국은 그냥 산타클로스처럼 우리를 지켜준 거예요. 그리고 그 방위비 분담금도 가급적 안 내는 게 최선이고 네, 그냥 떼쓴 거죠. 말하자면 어리광 부린 거예요. 음, 그런데 지금까지는 그게 통했어요. 왜냐하면 미국의 세계 전략이라고 하는 게 전 세계의 자유민주주의 보편적 인권을 최대한 확산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제는 아니에요. 그렇죠. 이제 트럼프 시대 미국 국민들이 그걸 원치 않아요. 이제 미국 국민들이 선택을 했잖아요. 우리 더 이상 산타클로스 안 하겠다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정말 미군이 와서 우리의 안보를 지켜줄 때 상응하는 대가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당연히 요구할 것이고. 그럼 그건 단순히 방위비 분담금 수준이 아니다 이거는. 미국이 정말 동아시아의 안보를 지키고자 할 때 네, 그렇게 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네, 하고자 한다면 분명히 우리한테도 역할을 요구할 거다. 그 역할은 무엇일까? 예, 지금과는 비교도 안 되는 정도의 역할을 요구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봐요. 네. 굉장히 의미심장한 네. 말씀을 주신 것 같습니다. 이 와중에 예. 한 가지 또 이 셈식이 복잡하잖아요. 네, 이 네. 지정학적인 움직임이 예. 셈식이 복잡한데 또 독재자 하면 떠오르는 인물 네. 김 씨죠. 예. 또 이렇게 하면 삼김이 되는데 네. 그 인물, 예. 그 독재자, 네. 또 이 동북아의 지정학적 정세를 또 뒤흔드는 또 그 독재자. 네. 이 인물은 이 북한은 요즘 움직임이 좀 범상치가 않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 러시아에다가 러시아에 파병을 파병하고 해서, 예. 그리고 또 안타깝게도 우리 같은 민족으로서 네. 정말 많은 그 파병 군인들이 죽고 예. 좀 참 비극적인 일인데 북한은 네. 김정은은 도대체 어쨌든 나름의 그림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어떤 네. 그림이라고 혹시 생각하시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그냥 추측을 해보면 저는 네. 두 가지일 거라고 봐요. 네, 하나는 돈, 네, 두 번째는 군사 관련 기술, 특히 핵, 미사일 네, 이런 것들인 거죠. 네, ICBM이라든가 또 핵탄두, 미국을 칠 수 있는 기술을 확보하고자 할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봐요. 김정은이 원하는 거는 네, 미국을 위협할 수 있는 기술. 네, 네, 그거는 아마 지금 못 가지고 있을 거예요. 뭐 미사일 발사, ICBM 발사하고 어쩌고 저쩌고 해도 네, 제대로 안 되는 상태일 거라고 봅니다. 저는 현재 북한의 기술로는. 네, 근데 정말 되는 상태를 만들어 놓고 싶겠죠. 미국의 로스앤젤레스, 미국의 뉴욕, 미국의 워싱턴 DC를 칠 수 있는 핵무기 그거를 확보하고 싶을 거예요. 러시아와 북한이 그렇죠. 북한이. 근데 그러고자 하면 그거는 러시아가 도와줘야 되는 거죠. 러시아가 그 기술을 줘야 되는 거죠. 아 그런 측면에서 파병을 하는 것이다. 핵무기를 저는 그럴 확보하기 거라고 위해서. 봐요. 제가 김정은의 입장이라면 그럴 것 같아요. 왜냐하면 미국을 칠 수 있는 핵탄두 ICBM을 정말 확실하게 갖고 있다면 네, 미국이 북한을 어떻게 할 수가 없죠. 네. 저는 오히려 반대로 생각했습니다. 예, 러시아가 네, 지금 이제 좀 전쟁의 양상이 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네, 북한의 핵무기를 활용해서 네, 더 이상 위협하지 마라. 나는 핵을 뭐 러시아도 핵을 갖고 있겠지만 네, 우리는 핵을 갖고 있는 그런 어떤 국가다. 더 이상 시비 걸면
핵전쟁 일으킬 거다라는 그런 어떤 위협을 또 발동시키기 위한 그런 전략으로서 이 북한을 더 대령시키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도 저는 했었거든요. 러시아 어. 입장에서도. 러시아 입장은 그럴 수가 있는데 예, 예. 북한의 입장을 제가 북한도 말씀을 그런 드리는 거죠. 예. 그 러시아 입장도 그런 걸까요? 러시아는 파트너로서. 저는 병력이 부족해서일 거라고 저는 단순하다고 봐요. 단순하게 병력이 딸려서 그런 예, 것이고 러시아 푸틴의 입장에서는 김정은하고 같이 놀고 싶지 않지요. 정말 허접한 나라고 정말 나라 같지도 않은 나라잖아요. 북한하고 같이 그러면 놀고 싶겠어요. 김정은은 그냥 이용당하는 거네요. 뭐 자기도 필요하니까 네. 뭔가를 얻기 위해서 지금 하는 거겠죠. 그리고 네. 얻을 가능성이 꽤 있다고 생각하니까 네. 파병까지 했을 거고 저는 그 굉장히 중요한 품목이 핵무기, 미사일 기술 그런 것일 거라고 봐요. 그리고 정말 미국을 칠 수 있는 기술을 확보하면 그는 김정은으로서는 대박이다. 네. 한반도 무슨 짓을 해도 괜찮은 상황이 되는 거죠. 그렇겠네요. 네, 미국이 어떻게 못할 테니까. 그러면 지금까지는 네. 사실 북한이 무서운 게 그러니까 핵무기를 제외한 네, 나머지 무기만 생각해 본다면 네, 우리의 국방력이 훨씬 우위에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럼요. 당연히 네. 그 어떤 조건을 생각해 보면 뭐 네. 재래식 무기라고 네, 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핵무기라는 것까지 감안한다면 네, 이게 그냥 안심할 수가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북한이 가지고 있는 핵무기가 그게 위협적인 예. 것인데 그렇죠. 근데 어쨌든 김정은 북한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지금 갖고 있는 핵무기로서는 미국을 충분히 상대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저는 ICBM이 그 정도 기술일 거라고 생각지 않아요. 않군요. 네. 근데 남한은 충분히 위협할 수 있죠. 남한은 위협하는데. 예. 특히 저는 이제 지난 국군의 날 행진 때 현무라고 하는 그 거대한 미사일이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네. 그거 하나면 평양 초토화된다고 뭐 그랬었는데 사실 그래서 찾아봤더니 그게 8톤인가 TNT 8톤인가 그래요 네. 현무가. 예. 그런데요. 그러니까 북한이 만약에 정말 핵무기를 갖고 있다면 전술 핵무기급만 하더라도 킬로톤으로 갑니다. 예를 들어 히로시마에 떨어졌던 그런 것들은 그러니까 현무가 8톤이잖아요. 네. 킬로톤이면 최소한 1000톤 이상이에요. 폭발력이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사실은 그냥 뭐 마음속에 위안용인 거지. 네. 정말 전쟁이 터지면 그건 상대가 안 되는 재래식 무기는 기본적으로 핵무기의 상대가 안 되는 것들이더라고요. 그렇겠죠. 아이고. 정말 그런 전쟁이 더 확산되지 않길 바라고 이 영상이 여러분들께 이렇게 닿기 전에 모든 전쟁이 다 마무리됐길 바라는 마음뿐인데. 그러니까 그래요. 예. 근데 뭐 저는 두려워요. 네. 예, 세상이 지금 흘러가는 게 정말 두렵고 우리가 정말 좋은 세상을 살아왔구나 지난 몇십 년 동안 네. 그 생각이 더욱 절실해지고 그러니까 그렇더라고요. 저는 이제 모태 신앙인데 지금은 이제 종교가 없지만 네. 모태 신앙이긴 합니다만 그 성경에서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전쟁을 연습치 말라. 네. 그러니까 전쟁하지 말라가 아니라 전쟁은 당연하고 연습도 하지 말라는 표현이 있어요. 예. 저는 근데 이 전쟁이 참 두렵습니다. 지난 몇십 년 그거는 복음주의 기독교의 시대였다고 봐요. 네, 그게 그동안에 미국의 시대였고 미국의 주류 세력이 바로 그런 거고 네. 그런 시대를 시작했던 사람이 해리 트루만 대통령이고 트루만 대통령이 바로 독실한 기독교인이었고 그러면서
그가 했던 말이 강대국의 책임은 지배가 아니고 봉사다 이런 말을 분명하게 합니다. 이 사람이. 그러면서 미국이라는 강대국이 세계에 봉사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이전엔 고립주의였었잖아요. 그렇죠, 미국은. 그렇죠. 네. 예. 근데 한국 전쟁이 나고 해리 트루만이 한국 전쟁 참전을 결정하고 그러는 과정에서 미국이 봉사하는 강대국이 된 겁니다. 네. 예. 그래서 자기 돈 들여서 다른 나라들을 지켜준 거예요. 음. 산타클로스죠. 그리고 전 세계에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게 퍼져나가는 겁니다. 기독교 국가도 아닌 나라들이 미국식 명절 크리스마스를 쇠게 된 거죠. 근데 이제는 크리스마스 아주 이제는 뭐 그런 분위기도 안 나잖아요. 네. 예.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나는 나라들이 몇 나라 없어요, 이제는. 그만큼 미국의 시대에도 저무른 거고 기독교가 풍미하던 기독교가 대세였던 시대에도 이제 저물어 가는 거고 네. 평화의 시대도 저물어 가는 거고 뭐 저는 그게 다 하나로 엮여 있다고 봅니다. 그러네요. 네. 정말 이 세계 지형이 뒤바뀌고 있고 네. 트럼프 2.0 시대는 그 지형 변화를 또 한 번 이렇게 확 이렇게 흔들어 놓는 네. 그런 역할을 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우리 교수님께서 얼마 전에 내주셨던 그 책에서도 네. 강조를 해주셨지만 이제 K 방산, 네. 예, K 방산 같은 경우는 물론 미국 방위 산업에 있어서도 기회가 있겠지만 네. 이게 이 방위 산업 같은 경우는 쉽게 말하면 거래처가 잘 안 바뀌잖아요. 그렇죠. 거래처가 안 바뀝니다. 그러니까 네. 이게 각 기업들 혹은 각 국가의 시장 점유율이 잘 안 뒤집어져요. 네. 그 점유율이 그대로 유지되는 거예요. 사이즈가 그렇죠. 커지면서. 예. 그러니까 이 방위 산업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전쟁이 확전됨에 따라서 이게 이 전쟁 이야기하면서 이 산업이나 경제 투자 얘기하는 게 너무 조심스럽고 죄송하지만 그런 관점에서 이 방위 산업에서의 네. 어떤 돈의 이동은 좀 집중될 거라고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예. 무기를 사는데 지출이 굉장히 늘어날 거예요. 그러니까요. 거기에 예산이 엄청나게 늘어날 것이고 네, 거기에 또 굉장히 중요한 요인은 뭐냐면 네, 중국과 러시아가 다른 시장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자유민주주의 시장에서 배제가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재래식 이 방산에서 네, 최대 그러니까 테크놀로지로 가장 강자는 미국이지요. 네, 하지만 물량 면에서 최고는 러시아하고 중국인 거예요. 근데 이 러시아와 중국이 완전히 다른 시장으로 배제가 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네, 네. 왜냐하면 자유민주주의 시장이라고 하는 게 분명하게 형성이 되고 있는 거고 그 지금 대표적으로 눈에 띄는 게 동유럽 국가들 폴란드, 루마니아 뭐 이쪽 나라들이잖아요. 네, 예. 이 나라들은 중국제, 러시아제를 절대 안 삽니다. 그러면 살 수 있는 나라가 어디냐? 그들이 러시아와 중국이 팔던 거를 팔고 있는 다른 나라가 어디냐? 그게 한국인 거고 한국이 그래서 완전히 새로운 시장이 생겨난 거죠. 네. 그런데 그런 시장을 누리기 시작한 게 한국, 이스라엘, 터키 뭐 이런 나라들인 겁니다. 네, 그런데 한국이 강점은 재래식 무기예요. 그게 미국이라든가 이 선진국의 방위 산업들은 그걸 안 하고 다 멀리했던 겁니다. 왜냐하면 앞으로의 전쟁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대포 쏘고 탱크하고 뭐 이런 전쟁 아니야. 네, 이렇게 여겼던 그렇죠. 거예요. 그래서 스텔스기라든가 뭐 미사일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갔던 거죠. 네, 네. 근데 한국은 북한하고 대치를 하다가 보니까 계속 재래식 무기를 만들어 왔던 거고 그러다가 보니까 중국과 러시아를 배제하고 나면 최강자가 된 겁니다. 그쪽 분야에서 네, 한국이. 네, 근데 한국은 이게 저는 현재로서는 강점이지만
저는 여기에 한계가 있다고 봐요. 이거 한 10년 정도 가면 못 팔아먹는다고 봅니다. 왜? 재래식 무기잖아요. 흉내 낼 수 있다는 겁니다. 누구든지. 아, 베트남이 얼마든지 흉내 낼 수 있고, 그러니까 이거는 그렇게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것이 아닌 거죠. 네, 숙련이 필요한 거죠. 네, 숙련공을 그래서 우리는 많이 갖고 있다. 네, 하지만 대단한 무슨 창의력이 필요한 그런 기술들이 아닌 거고, 네, 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얼마든지 다른 나라로 넘어갈 수 있는. 그래서 뭐 폴란드가 이미 그 폴란드에다가 기술을 넘기겠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이미 네, 네. 충분히 넘길 수 있는 것들인 거죠. 그렇죠. 예. 그런데 새로 뜨는 기술은 새로 뜨는 방위 산업은 이스라엘 같은 것입니다. 이스라엘 또 우크라이나 이런 것들이에요. 터키. 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강점은 뭐냐면 바로 이 요격하는 시스템들이잖아요. 예, 그 이란이라든가 헤즈볼라라든가 이런 데서 미사일 쏘면 다 막아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맞어요. 예. 예. 그 기술인 거예요. 예. 그건 정말 대단한 기술이죠. 대단하죠. 날아오는 총알을 막는 거 아닙니까? 말하자면. 네, 예. 그거. 예, 그다음에 또 다른 방위 산업 기술은 뭐냐면 AI예요. 네, 네. 그 지금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이스라엘이 대단한 것이 그 하마스의 군사 시설들이 다 지하에 깔려 있잖아요. 지하 동굴 파서 그 터널들에 다 들어가 있는 거 아닙니까? 네, 터널은 볼 수가 없잖아요. 네, 그러면 이스라엘 병사들이 거기를 들어가는데 그 죽으러 들어가는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 네. 전통적인 생각으로 그렇죠. 보면 네. 그건 죽으러 들어가는 거예요. 네. 어디에 뭐가 있을 줄 알고 거기를 들어갑니까? 맞아요. 그런데 그 전투를 기가 막히게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뭐 어떻게 하고 있느냐 그러면 이거는 거대한 정보 시스템인 겁니다. 기가 막힌 정보 시스템이 작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각 병사들이 다 터널에 들어갔을 때 다 이제 센서들을 다 부착하고 들어갈 거 아니에요. 거기 그러니까 그 뭐 CCTV 카메라도 다 달고 있을 것이고 오만 센서들이 다 거기 작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서 정보들이 발생을 하잖아요. 네. 그러면 다 중앙 컴퓨터로 집중이 되는 거죠. 그게 수많은 병사들이 보내는 그 정보들, 터널의 정보들, 그거를 순식간에 종합을 해서 판단을 내려야 되는 겁니다. 작전 지시를 내려줘야 되는 거예요. 네, 그걸 이스라엘이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렇네. 우리는 그게 없는 거예요. 그렇죠. 있기는 하겠지만 예, 그 정도로 고도화되지 않은 거죠. 맞아요. 근데 이스라엘은 그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네, 우리가 그쪽으로 가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저는 이스라엘 사람을 데려와야 된다고 봐요. 네,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도 이스라엘을 떠나고 싶은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렇겠죠. 왜냐하면 이 전쟁이 나기 전에 네, 이스라엘을 떠나고 싶어 하는 이스라엘인들이 원래부터 많았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에도 내분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누구와 누구 사이의 내분이냐면 이스라엘의 이 원리주의 유대교인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모자 쓰고 시험 기르고 막 이러는 사람들. 예, 이 사람들하고 세속주의자들하고의 충돌이 굉장히 심각한 내전 수준의 충돌이 있는 겁니다. 네, 네. 근데 그 세속주의자들은 벤처 사업가들이고 그들이 방위 산업도 하는 거고 그들이 군대인 거고 그런 거예요. 네, 근데 이 원리주의자들, 유대교인들 이 사람들은 군대도 안 가요.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은 기도예요. 그냥 24시간 기도해요. 그들은 군대도 안 갑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은 기도를 함으로써 나라를 지키는 거예요. 그게 철저하게 그걸 믿는 거죠. 아이를 많이 낳는 사람들도 바로 그 사람들인 거고 그 원리주의자들. 네, 근데 세속주의자들 실제로 돈을 벌고 무기를 만들고 군대를 운영하고 하는 사람들은 그 원리주의 유대교인들이 정말 싫은 거예요. 그들은 돈도 안 벌어. 그러니까 돈은 이쪽에서 벌어서 그들을 다 먹여 살리고
그러니까. 그러고 있는 거죠. 야. 그래서 떠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았고 실제로 떠나기도 하고 그런데 이제 전쟁이 터지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애국심은 또 무지 강하잖아요. 그들이 남아서 전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떠나고 싶어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을 거고 전쟁이 소강 상태로 가게 되면 실제로 많이 떠날 거다. 저는 그렇게 봐요. 네. 근데 우리가 저는 그런 사람들을 많이 좀 데려왔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요. 네.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을. 네. 그리고 특히 이제 이 한국 문화가 굉장히 매력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잖아요. 네. 한국에 오고 싶어 하는 사람들도 많단 말이죠. 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사람들을 받아들이자.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도 그렇고 우크라이나 사람들도 그렇고 좀 받아들여서 한국의 방위산업도 이제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가야 된다. 네. 우크라이나한테 받아들여야 되는 거는 그들의 전쟁 경험입니다. 실제 실전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그러네요. 예. 그리고 그들은 돈 몇 푼 들이지 않으면서 그 드론을 만들어서 드론을 가지고 러시아 탱크를 부시고 그러고 있잖아요. 네. 그 기술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그러네. 네. 그리고 우크라이나 사람 중엔 정말 한국에 오고 싶은 사람 많을 거예요. 그렇겠죠. 예. 그래서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서 우리나라에 그거는 뭐 단순히 방위 산업의 업그레이드뿐만이 아니고 AI 분야라든가 또 뭐 아무튼 벤처 산업이라든가 이런 거를 한 단계 높이 가져갈 수 있는 계기라고 저는 봐요. 예. 네. 야, 교수님 벌써 1시간이 훌쩍 지났습니다. 그랬어요. 정말 너무 네. 훌륭한 조언까지 아유, 무슨 말씀. 마무리 말씀해 주셨는데요. 네. 마무리 말씀 주셨던 것처럼 이렇게 전쟁이 더 많아질 수 있는 상황이고 네. 또 이 독재자들이 뭐 세계를 이렇게 지배해 나가는 과정에서 더 불안한 움직임 속에서 또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도 재래식 무기에만 국한되어 있으니 네. 첨단 무기화를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또 기술 인력, 또 네. 경험 인력, 전쟁을 경험했던 그런 인력들을 좀 적극적으로 유치하는 방법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것들, 또 인구 감소라는 그런 어떤 막다른 골목에 놓인 우리 그렇죠. 한국으로서는 예, 그런 그렇습니다. 부분에 대한 고민도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한국 경제의 새로운 방향일 수도 있다고 봐요. 그게. 네, 그런 네. 부분도 정말 적극적으로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그런 어떤 제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너무 귀중한 말씀 주셔서 감사하고요. 아유, 별 말씀.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오늘 토론도 정말 다채롭게 그냥 이럴 것이다라고 못 받고만 생각했었던 그런 틀을 좀 깨고 이럴 수도 있겠다. 새로운 가능성 뭐 그 그렇습니다. 정도로 받아들이죠. 우리 항상 그 틀을 깨야 되거든요. 네. 이럴 수도 있겠다. 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한번 또 해보고 네. 유연한 좀 사고 또 세계를 좀 크게 보는 사고 그런 사고를 갖는데 도움이 됐습니다. 아마 구독자 여러분들께도 참 도움이 많이 됐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김정호 교수님께서 집필해주신 책 링크 고정 댓글로 남겨드리고 또 감사합니다. 우리 교수님 운영하시는 채널도 벌써 16만 구독자입니다. 엄청 훌륭한 채널이니까 두 가지 링크 남겨드릴 테니까 여러분 애독해 주시면 좀 감사하겠습니다. 추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경익난과 토론합시다. 함께 토론해 주실 왜 비웃으세요? 뒤통수가 미남인 박정호 교수님 오셨습니다. 박정화 교수는 뭐야? 박정화 교수님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명지대학교 실무투자 분석학과의 박정호입니다. 네, 비밀인데요. 네. 뒤통수가 미남이세요. 참나. 앞이 더 좋아요. 네, 아픈 여러분이 판단해 주시고 이거 우리 게스트를 이렇게 함부로 표현하면 안 되는데 자 네. 트럼프 2.0의 저자시잖아요. 예, 맞아요. 트럼프의 귀환입니다. 우리 뭐 김광석 교수님이 저기 네. PM으로 나서셨다고 하길래 저도 그러면 일조하겠다 해서 저도 일조한 거죠. 예, 감사합니다. 예. 일단
트럼프 2.0 시대를 앞에다 두고 예. 정말 세계 경제가 이미 뭐 자본 시장에는 다 반영이 돼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흐름 중에 우리가 또 눈여겨 봐야 될 게 지정학적 변화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 지정학적 변화는 반드시 자본 시장, 자산 시장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죠? 네. 또 워낙 그 지정학적 그리고 전쟁 이런 현상들은 정말 이 투자자들에게 위험을 회피할 것이냐, 위험을 테이크할 것이냐 이것에 결정을 주니까 특히 이제 전쟁이 계속된다 하니까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서 안전자산 선호로 금 가격이 치솟다가 반대로 전쟁이 이제 끝날 것 같아 하면서 이렇게 다시 아니다 이제 금 가격도 떨어지는 움직임, 공격적 투자 자산으로 옮겨가는 이런 움직임이 일어나는 모습입니다. 네. 자 그러면 단도직입적으로 이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트럼프가 내가 당선이 되고 취임을 하면 24시간 이내 전쟁을 멈춰 세우겠다. 네. 가능한 일입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네. 아닙니다. 예. 의외의 답변이었습니다. 예. 자, 이거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사실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24시간이라는 숫자를 못 박았던 가장 큰 이유는 어떻게 보면 정치적 레토릭, 네. 수사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지금 현재 미국이 물론 우크라이나를 지원하지 않는다고 하면 우크라이나는 사실상 벌써 전쟁에 패배했어도 하등 이상함이 없어요. 네. 지금까지 이 전쟁을 끌고 올 수 있었던 가장 큰 원동력은 미국의 원조와 미국의 무기 지원. 그러니까 미국이 중심으로 지원을 했기 때문에 나토를 기반으로 한 서구 사회도 지원을 할 수 있었던 것이거든요. 근데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정책적 기조는 뭐 분명합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더 이상 끌고 싶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무기 지원 안 하고 미국이 지원 안 하면 바로 24시간 안에 끝나는 거 아닌가요? 라고 이제 하실 분들이 계신데 네. 20세기 이후에 전개됐던 모든 전쟁의 마지막 장면은 늘 테이블이에요. 네. 왜냐하면 서류에다가 정전이든 종전이든 휴전이든 완전 항복이든 사인을 해야 그래야 전쟁이 끝나는 겁니다. 네. 그런데 이 전쟁이 끝나기 위해선 그럼 이번에는 어떤 것들에 대해서 서로 의견 조율이 일어나야 되느냐? 첫째, 야 우크라이나 영토 어디까지 띄워줄지 빨리 정해. 그래야 전쟁 끝날 거 아니야. 푸틴 입장에선 전쟁을 시작했던 당초 목적을 달성하지 않고 전쟁을 끝낼 수는 없어요. 지금 트럼프라고 하는 전쟁을 원하지 않는 인물이 등장했었을 때만큼 호기가 없거든요. 그렇다면 많은 출혈을 이미 감내한 푸틴 입장에선 봐라 결국 우리가 러시아가 또 이번에 전쟁에 이겼다 이 소리를 완벽하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우크라이나에게 어디까지 양보를 할지 정하도록 해야 됩니다. 근데 젤렌스키의 지금 입장은 지금 뺏긴 영토뿐만 아니라 예전 쿠릴반도에 대해서도 다시 점유권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럼 이 첨예한 두 가지 갈등을 조율하는 거 이게 24시간 안에 될 수가 없고요. 두 번째, 전후 피해 복구를 하기 위한 비용 어떻게 할 거냐입니다. 즉 전쟁에 대한 피해 보상금에 대한 이슈가 있는데 네. 예를 들어서 푸틴 입장에서는 당연히 전쟁 피해 복구 자금을 지원할 생각이 없겠죠. 그러면 우크라이나 혼자 이거를 다 감내할 수 있다? 야, 이거는 거의 독박 수준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럴 때 예전의 경우를 보면요, 영토를 대거 상대 국가에게 양보하게 한 다음에 미국이 해줄 수 있는 그나마 반대국부는 어마어마한 원조 자금을 지원해 주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복구할 수 있게 해주고 산업적으로 지원하고 계속해서 수급처가 돼줘서 너희 경제는 빨리 반등할 수 있도록 내가 도와주겠다. 이게 예전에 미국의 방식이었는데 지금 트럼프 아시잖아요. 아메리카 우선주의, 미국만 생각하겠다. 야, 네가 전쟁한 걸 내가 왜 지원해줘야 되는데 이 소리까지 분명 나올 거예요. 그렇다면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도 땅도 뺏기고 그리고 전후 피해 복구 사업에 대한 지원도 요원한 상태라면 이 전쟁을 절대 끝낼 수 없다라고 우크라이나는 더 강력하게 주장할 겁니다. 그래서 트럼프에게 둘 중 하나든 아니면 어떤 형태로든 중재든 이거를 받아내기 위해서 노력할 여지가 크고요. 그러면 이 협상은 한 달 이상 걸릴 거예요. 그러면 저 갑자기 노래가 생각납니다. 어떤 노래입니까? 24시간이 모자라. 그런 노래가 있어요? 24시간
이 모자라 이런 노래가 있어요? 네. 제가 몰랐네요. 그 누구 이렇게 노래입니까? 하면서 하는 예? 선미. 선미의 제가 그런 최신 가수 노래를 모릅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박정우 교수님이 주로 트로트만 그래서 트럼프가 원래 춤을 추잖아요. 알죠. 예. 한번 해볼까요? 근데 그 춤을 이제 24시간이 모자라라 이 노래에 맞춰 춤을 맞춰서. 추지 않을까. 아. 한 달이 필요해라고 하지 네.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최소 한 달입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시나리오를 그려봐야 네. 되니까 이게 이렇게 갈 것이다라고 못 박는 게 아니라 어쨌든 전쟁과 지정학적인 어떤 지형 변화가 자산시장, 자본시장에도 영향을 미치고 또 우리 국가 경제에도 워낙에 큰 영향을 미치니까 시나리오를 네. 한번 그려보는 것인데 네. 아마도 러시아가 원하는 땅, 우크라이나의 상당한 땅을 러시아한테 내주는 의사결정을 이제 해주는 거죠. 예. 그럼 가장 대표적으로 우크라이나한테는 나 무기 지원 이제 안 하겠다. 그리고 이미 몇몇 유러피언 국가들도 더는 못 해주겠다. 우리나라도 또 이번에 국정감사 기간 동안 잠깐 바뀌었습니다. 트럼프가 당선이 되는 과정에서 그 동안에는 뭐 예를 들어서 우리 군사 파견하겠다라는 우크라이나에 군사 파견하겠다는 기조로 가다가 예. 이거 완전히 유연하게 바꾸겠다는 기조로 바뀝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미국이 그런 식으로 움직이면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겠다는 방향이 아니라 이제 지원 못하겠다는 방향으로 가니까 이런 상황에 우리나라가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게 되면 그러면 미국과 대치하겠다는 과정이 되는 거죠. 그렇죠. 적대 관계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도 입장을 다시 바꾸는 것처럼 세계적으로 우크라이나를 지원하지 않는 방식으로 간다면 우크라이나라는 뭐 이게 좋은 방향은 아니지만 좋은 방향이라고 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지정학적으로 우크라이나는 일종의 항복, 일종의 우크라이나의 상당한 땅을 러시아가 원하는 방향으로 내주는 결과로 갈 수 있겠다라는 그림은 그려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예를 들면 이런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테이블 안에서 결정된다. 네. 그러면 소위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만나고 또 푸틴을 만나고 만약에 25년 1월 정권을 시작하기 전에 네. 트럼프가 푸틴이나 또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만나는 과정 그런 모습들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화면에 담긴다, 뉴스에 담긴다. 그러면 곧 전쟁이 정식될 수도 있겠구나. 오히려 25년 1월 정권 트럼프 2기가 시작되기 전에 실제 전쟁이 종식될 수도 있겠구나. 그러니까 24시간이라는 이 말이 정권이 시작되면 바로 하루 사이에 종식시키겠다라는 말인데 오히려 정권 시작되기 전에도 종식시킬 수도 있다는 말이니까요. 네. 예, 가능한 시나리오일 수도 있겠네요. 그런데 그게 그렇게 예. 쉽진 않을 거예요. 그런데 쉽진 않다. 예. 왜냐하면 네. 전시에는 군 최고 통수권자는 전면에 나서는 법이 없습니다. 트럼프 같은 경우는 물론 협상의 달인이고 네. 본인이 나름대로 우리가 예기치 못하는 큰 틀의 딜을 뭐 제시할 수도 있겠죠. 네. 그게 국제사회에 많은 분란을 일으킬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데 지금은 전시 상태이기 때문에 젤렌스키를 포함해서 푸틴도 트럼프도 어떻게 보면 본국 바깥을 벗어나서 제3세계 진영에서 뭔가 만난다 하는 것도 사실 굉장히 위험천만한 일이에요. 그래서 국무장관을 비롯해서 어떻게 보면 장관급이나 거기에 대한 권한을 대행해주는 누군가가 나설 상황이 많고요. 그거 역시도 사실 그러면 가서 협상한 걸 다시 군 최고 통수권자에게 보고하는 절차가 있어야 되고 왔다 갔다 핑퐁하는 그런 기간도 필요하죠. 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취임하기 전부터 어떤 결론을 낸다 이거는 사실 쉽지 않고요. 그리고 취임하기 전에는 사실은 권한이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기존에 있었던 업무를 승계받기 위한 권한만 있을 뿐인 것이지 본인이 직접적으로 지금 전개되고 있는 지금 현직 대통령의 임기가 정확히 밤 12시를 넘어야 끝나는 건데 임기 마지막 날. 네. 그 전까지 본인이 어떤
외교권을 행사한다든가 군사적인 어떤 발동권을 행사한다. 그건 월권이 돼버려요. 물론 트럼프 스타일이 월권도 자주 하지만 좋습니다. 그렇게까지 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럼 취임한 뒤부터 그 바로 뭔가 자기가 지향했던 바를 달성하기 위해서 사전 준비를 미리 물밑에서 할 수, 그건 당연히 있을 수 있는데 지금 트럼프 내각을 구성하는 여러 면면을 봤었을 때요. 경제 쪽, 그다음에 이민 정책, 그다음에 감세 정책 쪽에서는 입각할 사람들에 대해서 대부분의 포지션이 딱 나와 있어요. 네. 그런데 트럼프는 지난번 1기 때 어떤 이미지를 확실히 줬냐하면 트럼프의 최측근들이 1기 트럼프가 임기가 끝나고 나서 끝날 때쯤부터 벌써 다 등을 돌렸죠. 트럼프가 잘못했던 여러 만행이라는 표현에 적합할 정도의 상황들을 자신들의 자서전이라든가 평전 이런 것들에 막 가감없이 써버리고, 그래서 지금 트럼프가 현재 직면하고 있는 상황이 그 누구도 최측근을 믿기 어려운 상황이 됐어요. 자기 최측근이 다 자기에게 등을 돌렸거든요. 그래서 2기 때는 더 가족에 의존하거나 자기가 원래 잘 알고 있던 자신의 영역, 경제나 산업이나 이쪽 섹터는 사람을 찾아왔어요. 그런데 국방이라든지 외교라든지 안보 이런 쪽은 트럼프가 원래 그쪽 분야의 전문가도 아니고 이제 어떻게 보면 용병을 갖다 써야 되는데 그 용병으로 쉽게 자기가 들어가겠다고 하는 사람들을 이제 막 찾아 나서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업무 당사자도 뽑지 못한 상태에서 임기 전에 이걸 확정짓기는 어렵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이 전쟁이 이게 종식이 되면 아까는 이제 원자재 말씀을 네, 하셨어요. 네. 그러면 이제 전쟁이 종식이 된다라고 하면 당장 시작될 것들이 이제 실물 경제적으로 네, 일단 재건 사업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재건 사업하면 기본적으로 뭐 우크라이나 전쟁이 2022년 초부터 시작됐으니까요. 예. 얼마나 우크라이나의 상당히 많은 영토가 황폐화됐을 것이고 또 역시 러시아의 상당히 많은 영토도 많이 파괴됐을 것인데 예. 이런 지역들이 결국 재건 사업화 된다라고 한다면 상당히 많은 그 건설, 상당히 많은 네. 인프라 한다면 그냥 단순히 그냥 재건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소위 도로도 다시 깔려야 되고 예. 소위 이 전력 인프라, 수도 인프라, 통신 인프라 이런 것들이 다시 복구가 돼야 되고 에너지 인프라까지 같이 갖춰줘야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기대되는 것들이 많이 있을 텐데 네. 결국 이런 지정학적인 변화 또 트럼프 2.0 시대라는 시대적 변화와 함께 자산 자본 시장에 나타나는 변화도 우린 그림을 그려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어떤 자본 시장에서의 변화 꼭 눈여겨봐야 될지 한번 말씀 주시면 어떨까요? 네, 중요한 얘기 해주셨습니다. 자, 우리가 1990년 이후 전 세계의 주요 전쟁이 끝났을 때 전후 피해 복구 사업이 전개됐던 흐름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해당 전쟁을 수행했던 당사자 국가가 나름대로 지하 자원이든 곡물 자원이든 간에 자금 집행 여력이 있는 국가와 그렇지 않은 국가의 모양새로 나눠지는데요. 네. 대표적으로 이라크전에서 전후 피해 복구 사업 같은 경우는 이라크는 세계적인 원유 산지고 그리고 원유 수출 국가이기 때문에 본인들이 자금 여력이 상당 부분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라크 같은 경우 그 자금을 기반으로 본인이 독자적으로 전후 피해 복구 사업과 쿠웨이트에 대한 피해 보상금을 지급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라크는 어떻게 보면 국제사회에서 상대적으로 이래라 저래라 하는 그런 지시들을 덜 따를 수 있는 여지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창기 정유시설들이 대거 폭격됐고 그러다 보니 즉각적으로 지금 돈을 출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보니까 국제기구로부터 전후 피해복구 사업의 지원을 일부 받았어요. 그런데 그때 일부 받았을 때 어떤 식으로 이게 돈이 집행되냐 하면요. 네. 자, 미국을 비롯해서 여기에 또 돈 많이 내는 나라 대표적인 나라 일본입니다. 일본 그리고 유럽의 국가들이 저 나라 이제 전쟁 끝난다고 하니까 민간인들 인도적인 차원에서 지원하기 위해서 전후 피해 복구에 쓰십시오 하면서 국제기금 뭐 이런 개발은행 이런 데로부터 이제 돈이 각출해서 나온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국제사회에서 이렇게 자국의 금쪽 같은 국부를 그 나라 지원하려고 내줬을 때 그 돈이 당연히 어디에 쓰길 바라느냐? 우리 기업들이
그 나라 피해 복구 사업에 직접 참여하길 희망하겠죠. 내가 돈 예를 들어서 10억 불 냈어. 그럼 그 10억 불 니들이 알아서 써. 그러면 이라크가 또는 쿠웨이트가 아싸 하고 10억 불 가지고 본인들이 하고 싶은 회사와 아니면 하고 싶은 국내 기업에 지원하는 데 써버리면 약간 갸우뚱해질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통상적으로 전후 피해 복구 사업의 첫 번째 원칙, 돈을 출원해서 지원해준 국가가 그 돈을 어떤 방식으로 써주면 좋을지에 대해 가이드를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가이드를 줄 때 어떻게 하느냐? 반드시 대부분은 자국 기업이 거기 가서 뭘 할 수 있게끔 그 여지를 둡니다. 단 딱 하나. 그렇게 해서 돈 다 내고 그 기업, 그 나라 기업들이, 외국 기업들이 돈만 벌고 가면 그게 무슨 피해 복구 사업이 되고 전후 복구가 되는 거냐?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인력을 고용하는 부분이나 이런 데 있어서는 최대한 현지 국가의 인력을 고용하는 걸 원칙으로 하는 거예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림이 그려지죠.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났습니다. 끝나기로 결정이 됐어요. 그러면 그때 분명 우크라이나가 받아낼 마지막 거는 피해 보상금 주십시오. 우리 땅도 띄워드렸고 우리는 원치 않은 전쟁도 끝냈으니 복구할 돈이라도 주세요라고 했었을 때 트럼프는 그때 반드시 옵션을 주겠죠. 좋아. 돈 줄 건데 우리 미국의 국부가 또 나가는 거야. 트럼프가 싫어하잖아요. 네. 그러면 그거는 우리 미국 기업들을 통해서 수행할 거야. 니네 현지 인력들은 어쩔 수 없이 일부 고용하겠지만 내가 낸 돈은 결국 미국 기업들이 낙찰받아서 거기에서 건물 짓고 교량 짓고 철도 복구하는 걸로 그렇게 쓰도록 나는 할 거야. 이렇게 하면서 그나마 지원금을 일부 떡 띄워줄 가능성이 높아요. 네. 그러면 결국 지원금 대신 네, 미국 기업들이 일종의 ODA 컨셉으로 네. 지원해 준다는 거죠. 그게 이제 유상 원조에 가까운 유상 거예요. 원조에 네, 가까운. 네, 네. 그러면 공적 원조에 가까운 유상 원조에 네. 가까운 그런 움직임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그 자금은 미국의 자금이고 공적 원조로 미국의 자금이고 그러면 그 복구 사업에 참여하는 그 미국 기업들은 어쨌든 매출을 일으키는 거라고 볼 수 그렇죠. 있겠죠. 맞습니다. 그렇겠죠. 그러면 어쨌든 기대될 만한 재건 사업에 참여할 만한 그런 기업들이라고 한다면 아마 많이들 여러분 생각하시는 시멘트 기업 그리고 아마도 뭐 건설 자재라든가 각종 인프라 기업들 뭐 또 아까 살짝 이야기했던 수도 인프라라든가 전력 인프라 이쪽 기업들이라고 좀 생각해 보시면 좋겠네요. 네, 간단합니다. 토목하고 건설 파트에 있는 제반 기업들이 일부 수혜를 직접적으로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요즘은 도시를 재건하는데 SI라고 하죠. 이 정보통신 인프라망은 기본 깔리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SI와 관련된 그런 업무를 지원하는 하드웨어적인 관점에서 특히 그런 회사들이 1차적인 수혜 대상이 될 거예요. 그런데 미국 기업들만 진출할 것이 아니라 유럽 기업들도 지금 우크라이나 전후 피해 복구 사업에 관심이 많거든요. 네. 유럽이 지금 경제가 너무 어렵다 보니까 뭔가 이 경제를 돌파할 수 있는 티핑 포인트가 필요한데 적지 않은 유럽의 리더십들이 우크라이나 전후 피해 복구 사업이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미 언론에서도 몇 번 노출됐어요. 그 누가 뭐랄까요? 녹취해서 이탈리아 총리라든가 이런 사람들의 녹취 내용이 이제 언론에 뿌려진 적이 있는데 그거 좀 빨리 끝나서 경제나 좀 살았으면 좋겠는데 이런 발언들이 이미 나왔거든요. 네. 그래서 유럽 국가들도 역시 일부 출원한 다음에 그걸 유럽의 자국 기업들이 수주해 가는 방식으로 우크라이나 전후 피해 복구 사업에 관심이 많은 상황이고요. 그러면 이 과정에서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거, 우리 한국 기업들은 수혜를 볼 수 있는 거냐, 이제 이게 관건일 텐데. 조금 죄송하게도 우리나라의 건설과 관련한 업력들은 중동, 동남아시아 이런 데서는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아요. 네. 네. 그런데 유럽에서는 우리나라 굴지의 뭐 현대건설이라든가 삼성물산이라든가 이런 회사들이 가지고 있는 어마어마한 업력들이 사실 유럽의 유사한 업종의 회사들에 비해서는 레푸테이션이 좀 떨어져요. 그래서 우크라이나가 바로 옆에 있는 유럽에 있는 유사한 회사들을 놔두고 저기 동양에 한국에 있는 회사들까지 발주를 할 것으로 보여지지는 상당히 제한적이다. 이렇게 이해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또 우크라이나 입장에서
국제기구로부터 받은 돈으로만 이걸 진행하는 게 아니라 자국 돈들도 일부 쓸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전액을 대주는 건 아니니까요. 그랬을 때 우크라이나는 이제 한 푼 두 푼 억지로 땡기고 모으고 해서 우리 이제 복구해 봅시다 할 때 이 돈을 누군가에 발주해야 되는데 그때 어쩔 수 없이 외국 기업에 발주를 하게 된다면 당연히 어디에 발주하게 되냐면 그 전쟁 중에 우크라이나에게 가장 직접적으로 많은 도움을 준 국가에게 발주를 하겠죠. 그렇겠죠. 그런데 그 가장 직접적으로 도움을 많이 준 국가는 당연히 무기 지원해 준 국가예요. 전쟁에는 무기 지원해 준 국가가 가장 고마운 거예요. 병력 지원해 준 국가가 가장 고마운 거고. 네. 그런 관점에서 그동안 사실 유럽의 많은 국가들이 왜 우크라이나에게 저렇게 많은 중화기 무기를 지원했느냐? 인도적인 차원, 뭐 동맹 국가라는 차원 그런 것도 있지만 사실 전후 피해 복구 사업에서의 일정 포션을 가져가기 위한 포석도 없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렇군요. 그러면 우리나라는 그동안 무기 지원했느냐 했었을 때 그건 또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에서는 아니 이형 만리의 전쟁까지 우리가 왜 끼어듭니까? 그것도 맞는 얘기일 수 있고 그렇다고 나중에 남의 나라 전쟁에서 돈이나 벌어보자고 무기 지원해야 됩니까? 이것도 맞는 말일 수 있죠. 하지만 경제적으로 이게 또 기회가 된다면 그리고 그게 나름대로 명분도 있다면 지원을 해서 나중에 우리 경제에 이득이 되는 모양새를 취하는 것도 또 방법일 수도 있거든요. 그거는 뭐 누가 옳고 그르다기보다는 어떤 정치적 판단을 하느냐에 따라서 뭐 장단점이 있는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네. 그래서 아직까지는 우리는 무기 지원을 하지 않고 지난번에 지지난해인가요? 젤렌스키 여사 왔었을 때 인도적인 차원에서 지뢰 탐지기만 한 2만 개인가 4만 개 가까이 보낸 적이 있습니다. 네. 그거 가지고 우리가 모양새를 갖췄다고 말하기는 좀 한정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젤렌스키와 푸틴을 그 두 리더를 놓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를 생각했을 때 우리 한국 경제 입장에서 또 러시아와의 경제 교류를 또 무시할 수가 없었고 이게 그만큼 러시아에 대한 의존도, 경제적인 관계 이런 것을 생각해서 조금 소극적으로 지원을 멈춘 것이다. 근데 그것은 그만큼 러시아의 관계 또 러시아와의 뭐 경제적인 교류 그걸 선택한 것이라고도 또 생각할 수 있다면 상대적으로 젤렌스키 혹은 이 우크라이나에 적극적으로 무기 지원을 해줬었던 더 많은 지원을 해줬었던 그런 나라들이 전쟁 이후 어쩌면 복구 사업에 더 많은 경제적 기회를 가져갈 수 있는 것이 좀 논리적이다라고 네. 저도 생각을 합니다. 지금 말씀해주셨던 것처럼 이렇게 우리가 그냥 단순히 생각해 보면 전쟁 끝나 그러면 건설주야. 그러니까 주식 뭐 건설 뭐 건자재 뭐 이렇게 시멘트 뭐 이렇게 해서 무조건 투자하기보다는 이렇게 돈의 흐름을 좀 생각해 본다면 네. 지정학적 변화와 실제 지정학적인 또 건설 현장에서 누가 그 수혜를 입을 것인지까지 그 그림을 같이 그려 보신다면 실제 돈의 움직임이 어디로 전개될지를 더 명확하게 진단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본시장의 움직임을 파악할 때 이 거시경제적인, 지정학적인 또 지정학적 역사나 또 이런 것들 같이 맞물려서 들여다봐야 될 네. 그런 어떤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맞습니다. 그게 소위 사실 이제 지정학적이라는 게 결국 땅에 대한 얘기잖아요. 네. 어떤 국가가 어디에 위치했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또는 국제 정세상 어떤 상황에 놓일 수밖에 없는지를 이해해야지만 네. 우리가 돈의 흐름이 그래서 그걸 기반으로 어디로 흘러가는지를 알 수가 있는데 네. 사실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그냥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만 바라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네. 근데 이걸 조금 더 통시적으로 보면요. 제가 뭐 전반적인 상황을 한번 들여다보라는 거지 어느 국가의 더 우호적인 시각을 강요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아니죠. 예. 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91년도에 이제 소련이 패망하고 나서 소련은 어떻게 됐느냐? 15개 위성 국가로 분할되고 그 다음에 본인들의 안보 체제인 바르샤바 조약 기구를 바로 해체했어요. 그러면 냉전은 끝난 거거든요. 이쪽은 바르샤바 조약 기구를 기반으로 방위를 집중했고 반대쪽은 흔히 말해서 나토 북대서양 조약 기구로 이제 또 방위 체계가 있어서 그래서 냉전이라고 하는 양극단의 세력이 있었는데 바르샤바 조약 기구를 해체했으면 당연히 러시아 사람들이 기대한 건 뭐겠어요? 이제 나토도
해체하겠네. 우린 다 손 내려놨어. 우리는 졌어요. 우린 그냥 러시아의 하나의 국가로 귀결되고 시장 경제를 지향하겠습니다. 이렇게 손을 든 거예요. 네. 그런데 어떻게 됐느냐? 나토는 해체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더 정확히 말해서 그 뒤부터 미국을 중심으로 한 나토, 정확히 말하면 미국이죠. 동진을 했어요. 예전에 러시아의 위성 국가에 해당되는 국가들, 그리고 러시아가 직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했던 유고슬라비아라든가 이런 많은 국가들을 하나하나 나토에 가입시켰어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는데 EU의 정식 회원국보다 나토 회원국이 더 많아요. 네. EU 회원국이라고 해봐야 뭐 회원 후보국 말고요. 회원국이라고 해봐야 28개 정도 되는데 네. 나토는 32개예요. 그래서 이미 동유럽 바짝 러시아 국경까지 미국의 전술 핵자산이나 미군 부대가 주둔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아프가니스탄 전쟁 때 미국이 뭘 강력하게 러시아에게 요구했냐면 전 세계가 9.11 테러로 공분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야 이거 아프가니스탄을 본격적으로 우리가 응징하기 위해선 어쩔 수 없다. 중앙아시아 지역에 미군이 주둔하고 공항과 그쪽 지역의 인프라를 이용할 수밖에 없다. 야 러시아 좀 허용해줘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중앙아시아의 대표적인 국가인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이런 데는 사실 러시아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곳으로 미군 기지가 있을 수 없고 미군이 거기에서 뭘 활동할 수가 없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러시아가 거기를 아프가니스탄을 침공하는 것도 반대했지만 워낙 국제사회가 9.11 테러 그 빌딩이 무너져 내린 걸 보고 이건 응징해야 된다라는 어떻게 보면 여론이 너무 들끓다 보니 러시아도 한 발 물러선 거죠. 좋아, 아프가니스탄 침공 인정해줄게. 그리고 한시적으로 중앙아시아 지역에 미군 부대가 주둔하는 것도 내가 한시적으로 허용해줄게 했는데 그 뒤로 미군 부대가 상당 기간 거기에 계속 있거든요. 그 얘기는 뭐다? 러시아는요 모스크바를 중심으로 아래와 옆과 그리고 북극해 위쪽까지 전부 다 거의 포위가 된 거예요. 그래서 푸틴은 선택합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우리가 바르샤바 조약기구 해체 안 했을 거고 14개 위성 국가를 완벽한 독립 국가로 내보내지 않았을 거다라고 하면서 그걸 다시 복구하기 위한 노력으로 뭘 했느냐? 동유럽의 미승인 국가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시작해요. 지금 그 우크라이나 지역의 루안스키 지역이라는 곳이 지금 전쟁을 일으키고 있는 곳인데 거기는 벌써 예전부터 우리는 자치하겠습니다, 독립하겠습니다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푸틴이 명분이 그럼 내가 해방시켜 줄게 하고 들어간 거예요.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때 명분이라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국가라는 건. 그런데 그 루안스키 지방에서 계속 그렇게 독립, 우리는 자치 이걸 희망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걸 희망하도록 사실 뒤에서 푸틴이 지원해 왔죠. 근데 여기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동유럽을 자세히 보시면요. 제가 지도를 오늘 못 가져왔습니다만 동유럽 미승인 국가들 그러면 트란스리스트리아라든가 오세티아라든가 미승인 국가들이 즐비해요. 예. 거기를 러시아가 실질적으로 넌 이제 국가야. 저 아직 국제사회에서 인정 안 받았는데요. 아니야, 내가 인정해줄게. 예. 그리고 거기 의회라든가 거기 자치수장, 총리된 대통령에게 예. 뭔가 나름대로 령이 쓰게끔 모양새도 갖춰주고 러시아 군대가 주둔하면서 안보도 도와주고 그리고 경제적 원조도 계속 해주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끝날 게 아니라 조지아 지방이라든가 다른 지방에서도 얼마든지 추가적으로 이런 전쟁이 후속으로 일어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런 지정학적인 그 땅에 대한 이해를 하다 보니 그럼 그 다음 우리가 뜰 가능성이 있는 산업 섹터도 눈에 보이는 거죠. 네. 야 다음은 제2의 우크라이나는 우리가 되는 거 아니야? 라는 경각심이 많겠죠. 그러면 적지 않은 나라들이 군비 증강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재래식 무기에 해당되는 우리가 최첨단 무기만 주목했다가 이렇게 탱크가 중요한지 이번에 다시 확인한 거잖아요. 예. 이걸 단기간에 그렇게 대규모 물량으로 생산할 수 있는 캐파를 가지고 있는 나라는 지금 한국밖에는 없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한국의 방위 산업이나 이런 것들이 투자로서도 나름대로 유의미한 후보지로 올릴 수 있는 이유가 이런 지정학적인 실물에 대한 이해가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맥락을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네. 정말 어쩌면 많은 분들이 전쟁 끝나면 많은 나라들이 그러면 국방비 좀 줄이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오히려 예. 푸틴의 큰 그림은 네. 어쩌면 전쟁 끝나면 국방비 더 올려잡고 네.
더군다나 트럼프도 방위비 뭐 분담금 더 내라 아니면 뭐 우리 이제 뭐 주한미군 철수하겠다는 식으로 움직이니까 세계 각국은 더 국방비를 올려잡을 수 있게 되고 그게 방위 산업을 더 키울 수 있게 되니까 여러분 오히려 반대의 기조로 갈 수 있다 이렇게 그림을 그려볼 수도 있겠네요. 그럼요. 푸틴은 지금 동유럽의 여러 미승인 국가들을 적극 지원하고 있고요. 네. 그 미승인 국가들은 모두 친러 성향의 국가들이고 네. 러시아어를 공용어로 쓰고자 하는 국가들이 많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제2의 우크라이나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걸 이제 다 알고 있어요. 이 우크라이나 직전에 이번 전쟁 직전에는 크릴반도 병합했고요. 그 다음에 체첸 그 공화국가의 내전도 당연히 이런 맥락에서 설명이 되는 것이고 바로 이런 맥락 속에서 푸틴은 절대 서진 정책을 멈출 생각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사실 이제 트럼프 2.0 시대 정말 어떤 지정학적 변화가 있을까를 그림을 그렸는데 마지막으로 저는 뭐 트럼프 2.0 시대 하면 딱 떠오르는 단어는 일단 관세입니다. 네. 관세 전쟁. 그리고 그 관세 전쟁과 인플레이션과 네. 금리와 네. 부동산 시장까지의 연관 관계를 네. 마치 우리 24년 하반기 이 명지대에서 네. 수업해야 될 한 내용 중에 하나로서 예. 관세 전쟁과 부동산 시장까지의 관계를 한번 규명짓는 짧은 토론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고 네. 토론답게 좀 제 얘기도 좀 예. 많이 드려볼게요. 네. 그래서 일단은 운을 떼보겠습니다. 관세 전쟁이 시작된다는 것은 거의 명확한 사실이에요. 그렇죠. 왜냐하면 IRA나 칩스법 같은 경우는 어쨌든 상하원의 동의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예. 법을 통과해야 됩니다. 물론 레드 스윕이니까 트럼프가 그림 그리고 있는 공화당이 그림 그리고 있는 방식대로 갈 가능성은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근데 하물며 관세율은 트럼프 행정부가 소위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림 그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관세 전쟁은 그냥 가장 먼저 당장 시작될 수 있는 일입니다. 자, 그러면 많은 분들이 갖고 계신 의문이 다른 걸 차치하고 이 자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생각해 봤을 때 관세율을 끌어올리면 인플레이션이 고조된다라는 생각들을 하셔요.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맞는 얘기입니다. 맞는 얘기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좋습니다. 저는 반대 의견입니다. 네. 자, 일단 토론을 해보겠습니다. 네. 설명을 드리면요. 관세, 특히 트럼프가 부과하려는 관세는 보편 관세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일단 중국에게는 중과세를 매기겠다고 이미 단언을 했고요. 네, 중국이 아닌 동맹국들이라 하더라도 미국에서 돈을 벌러 가는 국가들 같은 경우는 보편 관세를 기본적으로 10% 부과하고 최대 20%까지 부과할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보편 관세는 가장 단순하게 말씀드리면 그냥 가격이 관세를 부과하는 기준이거든요. 그럼 가격이 $1,000다. 그럼 10% 부과되면 1,100원으로 가격이 올라가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인플레이션을 측정하는 기준이 당연히 뭐냐? 그냥 제품 가격이에요. 제품 가격이 올라가면 인플레이션, 물가 전반적인 물건의 가격이 올라갔다는 걸 직접적으로 반영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관세 부과는 보편적인 인플레이션을 유발하는 요인이 하나 되고요. 그다음 또 한 가지.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관세를 추가적으로 부과한다니까 지금 실질적으로도 그렇고 심리적으로도 그렇고 야 이거 미국에 점점 수출하기가 어려워지는 거구나. 그리고 상대적으로 외국 물건은 관세가 부과돼서 비싸지고 미국 내부에 있는 물건이나 미국에서 생산되는 물건은 관세 부과가 안 되기 때문에 그건 싸지면 조금이라도 미국 내에 생산되는 물건들에 대해서 사람들의 어떻게 보면 호응도가 좀 더 높을 수가 있겠죠. 그러다 보니 이런 외국 기업들의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 자연스럽게 외국 기업들이 대미 수출이 줄어들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시장은 미리 점쳤고요. 이 때문에 그러면 외국에서 미국을 대상으로 수출 많이 못한다고 당연히 달러 많이 못 벌어온다고 이런 상황이 되는 것이고 이거는 강달러 기조를 벌써 형성하기 시작했습니다. 트럼프 당선되자마자 우리나라도 1,400원을 딱 찍어버렸잖아요. 그날은. 그래서 강달러 기조가 되면 어떻게 되느냐. 전 세계에서 물건을 만드는데 가장 핵심적인 원자재들 모두 달러 기반으로 거래하죠. 원유, 곡물 등등요. 그러다 보니까 강달러는 이런 기초 원자재 수급의
비용 압박을 주는 요인이 됩니다. 이거 역시도 간접적으로 인플레이션을 압박하는 요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인플레이션이 이런 이유들로 압박을 받으면 인플레이션을 유발했던 그 수많은 물건들을 조합해서 우리가 건물도 올리고 다리도 건설하고 이런 거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건물 안에 수많은 원자재들 중에서 이 달러로 기반으로 거래되지 않은 품목이 어디 있겠으며, 그리고 건물 짓는 때 내국에서만 조달되는 품목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면 이런 것들은 다시 전반적으로 부동산은 실물을 사는 것이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의 상승 요인을 유발시킬 수 있는 대표적인 맥락이다, 이렇게 봅니다. 네. 의견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좀 상충되는 의견이지만 저도 한번 말씀드릴게요. 저 이거 가지고 고민 굉장히 많이 네. 했습니다. 근데 말씀 주신 의견 너무나 존중하고요. 네. 저는 조금 다른 의견이지만 저는 또 반대되는 생각을 한번 말씀드릴게요. 네. 관세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봤습니다. 음. 이제 관세를 도입하는 것에 대한 정당성, 그러니까 무역학에서 이야기하는 정당성을 부여하는 이론들이 여러 개 있는데 가장 유명한 게 인펜트 시어리예요. 인펜트 인더스트리 시어리. 이게 유치 산업 보호론인데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로 치면 쌀 산업이죠. 네. 우리 쌀 산업은 보호 대상이다. 인펜트 유치원 같다. 어린아이다. 그래서 관세를 높게 부여하는 겁니다. 근데 관세를 부여한다는 것은 관세를 부여해서 그 나라 다른 나라 쌀을 높은 가격에 수입해서 쓰기 위함이 아니라 네. 우리나라 쌀을 보호하기 위함이다. 네. 쉽게 말하면 다른 나라 쌀을 안 사기 위함이다. 극단적인 사례로서 말씀드린 겁니다. 제가 의견 드리는 것은 관세를 부과한다는 것은 그 높은 가격의 그 물건을 사들여서 수요로 연결짓기 위함이 아니라 오히려 그 다른 나라의 제품을 서로 안 사게 만드는 효과가 발생되고, 그래서 이게 산수처럼 관세율을 올려잡은 만큼 가격이 올라가는 효과가 아니라 오히려 세계 교역량을 둔화시키는 효과를 유도할 것이다라고 저는 시나리오를 그립니다. 네. 그래서 재밌는 게 역사적으로 예. 관세율이 올라가는 구간과 관세율이 떨어지는 구간을 비교해 보니까요. 예. 관세율이 올라가는 구간이 세계 교역량이 둔화됩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생각했냐면 오히려 세계 경제가 지금 저성장 고착화되고 있는데 관세율이 올라가는 구간이 올 거란 말이에요. 트럼프 시대에. 네. 그럼 미국이 관세율을 올리면 다른 나라들도 관세율을 올려잡을 거예요. 그러면 세계 교역량이 더 둔화되면서 특히 무역 의존도가 높은 나라들을 중심으로 더 저성장 고착화가 돼요. 그러니까 저는 어떤 생각이냐면 오히려 거시 경제적으로는 디플레 압력을 준다. 오히려 재밌는 시나리오입니다. 네. 오히려 그리고 역사적으로도 그래 왔다. 네. 관세율이 올라가는 구간에는 오히려 디플레 압력이 더 많이 작용됐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한 가지. 예. 두 번째, 이거 좀 재밌는 또 논리인데요. 바이든이 왜 끝났을까? 제가 왜 이 트럼프 2.0 책을 쓰자고 했을까? 네. 이거는 사실 베팅이잖아요. 예. 저는 바이든이 쓸려나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쓸려나갈 거라고 생각한 트럼프는 코로나19에 쓸려나갔잖아요. 네. 바이든은 이 생활비 위기라는 단어, 미국에는 너무나 유명해졌죠. 네. Cost of Living Crisis, 생활비 위기에 쓸려나갔다. 소위 고물가, 인플레이션에 쓸려나갔다. 그리고 트럼프는 그걸 가지고 유세 연장 내내 지적했거든요. 이 생활비 위기다. 그러니까 다시는 인플레이션을 만들지 않겠다라고 호언장담했기 때문에 절대 인플레이션을 만들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트럼프의 정책 기조는. 예. 두 번째요. 트럼프는 어쨌든 마가를 완성시키기 위해서는 밸류 체인을 다 미국에다 끌어놔야 되는데 첨단 네. 산업을 다 제조 기지를 미국에 끌어놔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어쨌든 금리를 인하해야 돼요. 미국 트럼프의 생각을 완성시키려면 예. 금리를 인하하려면 인플레를 허용하면 안 돼요. 예. 그러기 위해서라도 인플레를 잡아야 돼요. 예. 그러면 역시 관세율이 올라가서 그게 트럼플레이션을 유도할진 몰라도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아까 박정호 교수님 말씀 주신 것도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인데 다른 여러 보조적인 조치들을 예. 마련해서 인플레를 잡기 위해 노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를 하나만 들어드릴게요. 예.
트럼프가 우리 윤 대통령한테 전화를 했잖아요. 예. 그래서 한 가지 얘기가 조선을 거론했잖아요. 그 조선을 왜 거론했을까를 가지고 저는 굉장히 고민을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엊그저께 방송에 나가서 그것을 코멘트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요. 인플레를 잡기 위한 고민을 할 거예요. 네. 혹시 인플레를 자극할 만한 요인이 있다 하더라도 그걸 잡기 위한 고민을 분명히 할 텐데 가장 잡기 쉬운 방법이 저는 원자재 가격이다. 왜냐하면 이미 세계 원유 생산량 1위국이 미국이잖아요. 네. 그러면 어차피 트럼프가 생각하고 있는 가장 유망 산업으로서 석유화학 산업, 셰일오일, 셰일가스 더 개발하겠다. 예. 기후 변화 대응 안 하겠다. 이게 소위 트럼프의 큰 그림 중에 하나니까 저는 이제 원유를 최대 생산국에서 최대 소비국이었고 1, 2년 전부터 이제 수출국으로 조금씩 전환을 시작했는데 굉장히 많은 수출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뭐가 필요해요? 유조선, LNG선. 네네. 그런 면에서 한국에게 조선업을 협조해 달라는 요청을 한 게 아닐까라고 저는 시나리오를 한번 그려봤거든요. 네. 근데 그렇게 원자재 이게 원유라는 또 천연가스라는 공급량을 많이 늘려나가면 확실히 이 국제 유가를 비롯한 에너지 가격을 잡아나가기 시작하면 인플레를 확실히 압력을 둔화시킬 수 있고 인플레 압력이 둔화되면 파월이 임기를 다 하더라도 독립성을 갖더라도 적극적인 금리 인하를 유도할 수 있겠다. 네. 라고 그림을 그리고 그것은 또 트럼프가 생각하는 부동산 상승 압력으로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제가 토론 와중에 우리가 미리 짜놓은 각본이 아니어가지고 네. 박정우 교수님 당황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예.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유의미한 지적들 많이 해주셨어요. 네. 먼저 교역량이 줄어든다. 네. 그러면 적지 않은 국가들이 어떻게 보면 외국에서 물건이 제때 팔리지 않기 때문에 네. 좀 더 가격을 할인해서 내국에다가 물건을 던질 수 있기 때문에 디플레가 형성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네.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요. 예.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제 앞에 이 휴대폰이 있지 않습니까? 네. 갤럭시 휴대폰을 우리가 요즘 한 150만 원이면 사잖아요. 네. 이걸 150만 원에 살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이 휴대폰을 생산하는 그 캐파가 5천만 한국인을 대상으로 생산할 것이 아니라 네. 전 세계인을 대상으로 생산할 것을 전제로 굉장히 규모감 있는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수 있는 수준으로 공장을 만들었기 때문에 가격이 그나마 150만 원인 거예요. 네. 근데 만약에 보호무역주의가 대두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가 블록이 생기면 이제 전 세계적으로 보편적으로 물건을 팔 수 없게 되는 항목들이 늘어나게 됩니다. 네. 그러면 생산 규모를 줄일 수밖에 없어요. 처음부터. 야 이게 이제 전 세계 못 팔어. 중국을 기반으로 한 일부 지역은 못 팔고 나머지 지역만 팔아 하면 그게 뭐 삼성 같은 회사는 영향을 좀 덜 받을 수는 있지만 예, 그러면 이제 규모의 경제를 우리가 실현하는데 제한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쉽게 말해 우리가 인구 소국 제조 기반을 가지고 있던 소국은 통상적으로 물가 수준이 굉장히 높잖아요. 네. 싱가포르나 북유럽이나 일부 국가들 그런 것처럼 교역량이 줄어들면 규모감 있는 생산 캐파를 구축하지 못하기 때문에 물건 가격이 통상적으로 비싸지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통상적으로 그 교역량이 줄어서 디플레가 유발될 수 있는 국가는 딱 두 군데가 있었어요. 네. 일본하고 중국이거든요. 일본은 생산 기본적인 캐파가 내수뿐만 아니라 옛날에 수출까지를 담보하다 보니까 그 수출에서 이제 성과를 못 내니 이걸 내수에서 어떻게든 털어야 되는 입장도 있었고 그리고 플라자 합의로 엔화 가치를 너무 올려놓다 보니 그걸 상쇄하기 위해서 내부적으로도 마이너스 금리를 비롯해서 디플레를 조장한 부분도 있는 거예요. 이 두 개가 일부러 조장된 거지 교역량이 줄어서 무조건 디플레가 유발된 건 아니다. 네. 그리고 중국이 지금 일본과 비슷한 상황이거든요. 전 세계 수출했다가 수출이 막혔어요. 네. 그러다 보니
야 이거 내수에서라도 빨리 털자 하다 보니까 디플레에 준하는 경제 상황까지 최근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그러면 중국 역시도 이 디플레 상황이 그럼 계속되는 거냐라고 했었을 때 그거는 뭐 더 잘하시겠지만 결국 경제가 망가지는 일이거든요. 네. 디플레가 계속되면 지금 중국이 원하는 소비 진흥이라는 건 더 안 일어나는 거거든요. 음. 물건값이 계속 떨어질 거가 예측되는데 지금 미리 사는 사람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단기간에 수출이 단절되기 때문에 일부 디플레 형성이 있었을 뿐이지 중국이 원하는 내수 증진을 도모하려면 디플레가 계속될 수는 없다. 그리고 나머지 이렇게 수출의 비중이 엄청난 국가들이 아닌 경우에는 디플레가 유발된 사례를 찾기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저는 교육량이 줄어들면 통상적으로 물가 상승 압박이 좀 늘어날 거로 전 보고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유가 얘기해 주셨는데 그건 저도 정말 흥미로운 부분입니다. 전 세계 유가가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절대적이거든요. 네. 네. 근데 트럼프가 분명 공격적으로 셰일 그동안 했던 것들을 기반으로 전 세계 원유를 공급하는 주축으로 나서기 시작하면 유가가 떨어질 요인들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중동 국가들이 그동안 해왔던 행태들을 지켜봤을 때 유가가 특정 수준 이하로 떨어지는 것을 지켜보지 않더라고요. 네. 그런 것은 왜냐하면 본인들이 싸서 원유가 싸서 대량으로 많이 파는 게 중동 국가의 이득이냐 아니면 조금 비싸지더라도 비싸지면 덜 팔릴 거 아니에요? 좀 덜 팔면서 비싸지는 게 더 유리하냐 했었을 때 중동 국가들은 항상 조금 유가가 일정 수준이 유지되면서 덜 팔려도 좋으니 그게 본인들에게 더 이득이 된다는 걸 이해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트럼프가 또 원유를 대거 공급하면 본인들의 원유 공급량을 일부 줄이면서 감산한다는 거죠. 예, 예. 대응할 가능성이 있어서 저는 그 부분은 좀 제한적인 물가의 제한적인 요소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좋습니다. 보는데. 지금 말씀 주셨던 것들이 다 소위 말하는 시나리오예요. 네. 우리가 어떤 식으로 갈 거다라고 이제 뭐 못 박아놓고 논의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트럼프 2.0 시대에 이런 박정우 교수님의 주장대로 그런 어떤 논거대로 움직인다면 정말 인플레 현상이 나타날 수 있고 그러면 인플레 현상이 나타나면 상대적으로 금리 인하의 움직임이 좀 더뎌질 수 있겠죠. 네. 예, 그게 이제 거시경제의 자산 시장에 분명 그런 방향으로 영향을 미칠 거라고 네.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트럼프라는 인물이 상대적으로 제가 말씀드렸던 논거대로 그런 식으로 인플레 압력을 잡기 위해 움직이고 그런 툴대로 만약에 하고 오펙 플러스가 감산 합의를 적극적으로 지금처럼 감산을 한다 하더라도 작동되지 않고 그게 역시 이제 국제 유가나 그런 것들이 하방 압력을 또 계속 주거나 디플레 압력을 준다면 그러면 역시 트럼프는 의지대로 금리 인하의 움직임을 파월의 어떤 적극적인 금리 인하를 더 적극적으로 유도할 수 있는 환경을 또 만들 수 있겠죠. 그러면 또 그런 방향으로의 자산 시장의 움직임을 가져올 수 있겠다라고 두 가지 시나리오를 좀 그림을 그릴 수 있겠네요. 네. 트럼프 2.0 시대에 결국 이 관세율과 지금 그림을 그려본 겁니다. 관세율과 그것이 인플레에 어떻게 영향을 주고 그게 금리 결정에 어떻게 영향을 주고 그게 또 자산 시장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를 한번 가늠해 본 겁니다. 네. 그럼 네. 이렇게 마무리할까요? 예, 고맙습니다. 네, 오늘 감사합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하고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